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중앙선거방송 토론위원회가 주최하는 제20대 비례대표 국회의원 선거 후보자 토론회 진행을 맡은 백운기입니다. 오늘 토론회는 4월 13일 실시되는 제20대 국회의원 선거를 앞두고 각 정당의 정책과 공약을 상호 비교하는 데 도움을 드리기 위해서 마련한 자리입니다. 오늘은 그 마지막 시간으로 정치와 남북 외교 그리고 사회 분야를 중심으로 2시간 동안 생방송으로 토론을 진행합니다. 먼저 오늘 각 정당을 대표해서 참석하신 토론자들을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토론자의 좌석과 발언 순서는 사전에 추첨으로 결정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국민의당 이상돈 후보입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새누리당 유민봉 후보 나오셨습니다. 정의당 김종대 후보입니다. 안녕하십니까. 마지막으로 더불어민주당 이철희 후보. 네, 감사합니다. 그럼 오늘 토론 진행 방식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각 정당의 정치 분야의 특징적인 대표 공약을 먼저 듣겠습니다. 이어서 오늘의 토론 주제인 정치 쇄신 방안, 남북 외교 문제, 그리고 사회 양극화 해소 방안 이 세 가지 주제를 놓고 토론자들 간의 자유 토론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자유 토론에서 부족했던 부분을 종합적으로 보충할 수 있도록 주도권 토론이 이어지게 되고요. 마지막으로 맺은 말 순서가 예정돼 있습니다. 공정하고 원활한 진행을 위해서 토론자들께서는 정해진 발언 시간을 잘 지켜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그럼 토론을 시작해 보겠습니다. 먼저 사회자 공통 질문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제 선거가 6일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정치권이 국민들에게 희망을 줘야 되는데 그러지 못한 측면이 있어서 선거에 대한 무관심으로 이어지지 않을까 걱정하는 목소리가 많습니다. 각 정당이 이번 선거를 통해서 국민들에게 어떤 비전을 제시하고 또 표를 달라고 할 수 있을지 다른 정당과 차별화된다고 생각하는 대표적인 정치 분야 공약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 시간은 1분 30초 드리겠습니다. 먼저 국민의당 이상돈 후보 말씀해 주십시오. 네, 우리 당은 대체로 세 가지 개혁을 좀 추구하고자 합니다. 하나는 선거개혁입니다. 우리나라는 현재 소선거구를 기반으로 해서 양당 정치를 쭉 해왔습니다. 물론 책임 정치를 하는 데는 장점도 있지만은 이런 소선거구제 양당 정치가 국민의 다양한 욕구를 수용하는 데는 한계가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제는 좀 바꿔야 하지 않을까 합니다. 그래서 우리 국민의당은 이제 선거제도를 좀 중대선거구로 바꿔야 되겠다는 것이고 또 이것이 국회에서 불가능할 때는 비례대표제를 개선해서 가급적이면은 국민들의 의사가 국회 의석수로 전환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봅니다. 또 하나는 공기업 등에서 낙하산 인사 이런 것을 좀 철저하게 좀 금지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국회의원 등등 공직자의 낙사나 낙천한 사람들이 이른바 공기업 사장 오는 걸 좀 제한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는 방송개혁입니다. 방송의 정치적 중립과 공공성을 확보하기 위한 개혁인데요. 그래서 특히 대선 캠프 출신이 공영방송 사장과 임원으로 오는 것을 금지하고 공영방송 사장은 좀 사장 추천위원회를 총회에서 하라고 그럽니다. KBS 이사회 그리고 MBC 방문진 같은 지배구조가 여당의 일방적으로 유리하게 되어 있는 현상을 타파해서 또 엄정하게 정치적 중립을 확보하고자 합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시간 잘 지켜주셔서 감사합니다. 새누리당 유민봉 후보 말씀하시죠. 안녕하십니까. 새누리당 비례대표 후보 유민봉입니다. 대한민국은 지금 밖으로는 북핵 리스크와 글로벌 경제 불안, 안으로는 서민 경제의 어려움과 청년 일자리 문제 등의 많은 위기에 직면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당면한 위기 극복과 미래 준비를 위해서 국회의 역할은 너무나 중요합니다. 그러나 19대 국회에 대한 국민의 평가는 혹독합니다. 국회의 비효율과 저생산, 품격 잃은 막말 정치로 인해 국민의 불신이 인내 수준을 넘어선 상태입니다. 국회의 한 축인 새누리당은 깊은 반성과 함께 정치 문화 쇄신과 신뢰 회복을 20대 국회의 최우선 과제로 삼고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아무리 좋은 법안과 정책도 현재의 선진화법 아래에서는 입법화하기가 너무나 어려운 상황입니다. 새누리당은 식물국회의 오명을 낳고 있는 국회 선진화법을 반드시 개정하겠습니다. 일하지 않으면 세비를 받지 않는 무노동 무임금을 실현하여
일하는 국회를 만들겠습니다. 국민의 눈높이에 맞게 면책특권, 불체포특권을 개선하겠습니다. 문제는 실천입니다. 개원과 동시에 공약을 입법화할 수 있도록 준비하겠습니다. 국민 여러분, 성숙한 정치 문화를 만들고 제대로 일하는 국회를 새누리당이 앞장서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엄중한 예. 됐습니까? 예, 됐습니다. 가급적 시간을 지켜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정의당 김종대 후보 말씀해 주시죠. 예, 사랑하는 국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정의당의 비례대표 후보 김종대입니다. 우선 여러 가지 말씀에 앞서서 이번 선거 도대체 왜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모름지기 한 국가가 있고 또 선거가 있고 정치가 있다고 할 때는 그 시대 정신이 있어야 되며 핵심 가치가 녹아나야 됩니다. 그러면서 좋은 준비된 정책과 그것을 실현할 수 있는 좋은 대표자들이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이런 것들이 다 사라지고 옥새 파동에 막장 드라마를 쓰다시피 하는 굉장히 어떤 추락된 정치의 위신과 품격을 보면서 과연 어떤 시대 정신, 어떤 핵심 가치를 보십니까? 이렇게 된 데는 정당이 정당답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현대 정치의 핵심이자 창조적인 어떤 결정체는 정당이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정당들을 보면은 나라의 민주주의는커녕 당내 민주주의도 제대로 추스리지 못하는 이런 어떤 위기 상황에서 국민들한테 추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런 와중에서 그래도 예쁘고 반듯하게 자기 할 일 묵묵히 한 유일한 정당은 정의당밖에 없습니다. 저희는 국회에서 이번에 특권과 반칙 또 어떤 국민의 얼굴을 닮은 이런 어떤 그 특권과 반칙이 없는 국회를 만들어서 국민의 어떤 민생의 파수꾼이 되고자 합니다. 여러분들의 불안을 막아줄 수 있는 거대한 둑이 되고자 합니다. 꼭 한번 정의당 지켜봐 주십시오. 네, 잘 들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이철희 후보 말씀해 주실까요? 예, 국회의원은 국민을 대변하는 자리입니다. 국민을 대변한다 그랬을 때 모든 국민을 대변하는 이슈도 있겠습니다만 상당 부분은 누구를 대변할지, 누구를 대표할지가 그 정당의 정체성을 결정하는 데 핵심적인 부분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은 강자보다는 약자, 소수의 승자보다는 다수의 패자, 부자보다는 서민을 대변하는 정당이고자 합니다. 보통 사람들의 먹고 사는 문제에 집중적으로 고민하는, 거기서 해답을 내는 정당이 되겠습니다. 이명박근혜 정부 8년 동안 그야말로 먹고 사는 문제는 엉망입니다. 저는 부자들만 챙기는 부자경제, 또 대통령이 권력을 독점해서 마음대로 하는 패권 정치가 우리 정치를 물들게 했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정치 반드시 바꿔야 됩니다. 부자경제와 패권 정치를 종식시키려면 제1야당이 힘있는 의석을 가지고 튼튼하게 견제할 수 있을 때 다수 여당의 독주를 견제할 수 있다고 믿습니다. 저희 당은 권력기관의 정치적 중립성과 독립성을 보장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를 공약으로 제시하고 있고요. 또 민의가 충실하게 대변될 수 있게끔 선거제도도 개혁하려고 합니다. 저희는 비례대표제를 전면적으로 확대해서 독일식으로 지역구와 1대1로 하든지 아니면 전면적 비례대표제로 가야 된다라는 공약을 제시하고 있고요. 어쨌든 정치가 국민의 필요에 반응하고 해답을 제시하는 그런 정치가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네, 말씀 잘 들었습니다. 모두 1분 30초씩 드렸는데 시간을 다 잘 지켜주셨습니다. 이렇게 시작하는 거 보니까 오늘 토론이 잘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첫 번째로 정치 쇄신 방안에 대한 자유토론을 시작하겠습니다. 선거 때마다 등장하는 단골 공약 중에 하나가 바로 정치 쇄신입니다. 그렇지만 선거가 끝나고 나면 또 흐지부지 되곤 하지요. 지난 19대 총선 때도 각 당이 정치 쇄신과 관련해서 많은 공약을 제시했지만 꼭 실천이 됐는지 돌아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실천이 가능한 정치 쇄신 방안 과연 어떤 것이 있을지 말씀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유토론 시간은 토론자당 5분씩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새누리당 유민봉 후보께서 시작해 주실까요? 예. 정치 쇄신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첫째는 이제 국민들로부터 지금 지탄을 받고 있는 국회의원의 지나친 특권과 특혜를 내려놔서 국민 눈높이에서 품격을 지키는 거라고 생각이 되고요. 두 번째는 국회가 일을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데 지금 선진화법 하에서는 정말 입법하기가 너무 힘들다는 것을 절감했었습니다. 현 정부가 출범할 때 정부 조직법만 하더라도
법안이 제출된 지 52일 만에 통과가 됐고 3월 22일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벌써 정부가 출범하고서도 정부조직법이 만들어지지 않는 그런 상황을 경험했습니다. 그것이 이제 선진화법에 의해서 정말 소수의 몇 사람에 의해서 법안을 막아낼 수 있다. 이것은 새누리당이 지금 현재 국정을 책임지고 있어서가 아니라 앞으로 어느 정당이 국정의 주체가 된다 하더라도 이 선진화법 하에서는 대한민국의 발전을 저해하는 아주 큰 장애 요인이 될 것이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당을 초월해서 이 선진화법이 현재의 문제점을 고쳐 나가야 될 것이고 그 부분에 우리 20대 국회에서 새누리당이 좀 앞장서서 많은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유민봉 후보 발언에 대해서 의견이 있으신 분은 손을 들어서 표해 주시면 그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누가 해주시겠습니까? 제가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국민의당 이상돈 후보 말씀해 주십시오. 우리 의회민주주의라고 하지만은 반드시 국회에서 다수결이 맞는 건 아닙니다. 우리 헌법이나 법에서 정적서를 좀 엄격하게 한 경우도 있고 또 미국의 경우도 상원에서 필리버스터 같은 소수자 보호가 있죠. 무엇보다도 국회 선진화법은 새누리당의 공약이고 박근혜 대통령의 대표적인 입법입니다. 새누리당이 마치 모든 잘못을 선진화법에 있다고 하는 것은 일종의 자기부정이라고 봅니다. 그것은 대통령부터 여기에 대해서 대국민 사과를 하지 않으면은 새누리당은 이런 말을 할 자격이 없다고 보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새누리당의 입장뿐 아니라 이게 또 선진화법은 국회 예산 심의에 대해서도 상당히 또 좋은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해마다 예산이 제때 통과 못했는데 선진화법 때문에 제때 예산을 통과할 수 있도록 한 그런 긍정적인 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선진화법을 스스로 만든 법을 폐기하고자 하는 것은 어떤 그로서는 집권 여당으로서 대단히 무책임하다고 봅니다. 네. 정치 쇄신과 관련한 얘기 듣고 있습니다. 다른 당 후보 먼저 말씀 듣고 그 다음에 가실까요? 누가 해주시겠어요? 네, 정의당 김종대 후보 말씀해 주시죠. 예, 이 선진화법 문제는 국회 인사청문회법도 그렇습니다만 꼭 한번 말씀드려야 되겠는데 2012년에 총선을 앞두고 그때는 야당이 선거에서 이길 것 같았거든요. 그러니까 거대 야당이 등장할 것 같으니까 거대 야당 등장하면은 국정이 마비될지 모른다고 해서 만든 게 당시 박근혜 한나라당 대표가 만든 게 바로 국회 선진화법입니다. 그렇다면 이게 뭡니까? 야당은 사실 이길 선거를 못 이기는 바람에 여당을 상당히 힘들게 하신 거거든요. 이렇게 야당이 또 이길 선거를 못 이기니까 상황이 바뀐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선진화법이 이제 와가지고는 오히려 여당의 발목을 잡은 것이죠. 그러니까 박근혜 대통령의 발목을 잡은 것은 국회가 아닙니다. 박근혜 대통령 자신입니다. 거기에다가 인사청문회법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것도 역시 박근혜 대통령께서 한나라당 대표 시절에 장관들 인사청문회를 조금 더 검증을 확실하게 하겠다고 해서 만든 법인데 이게 또 이제 집권을 막상 하시니까 이게 장관들 조각을 하는 데 있어가지고 발목을 잡는다는 것이죠. 이것도 박근혜 대통령 본인의 발목을 잡으신 겁니다. 그렇게 보면은 지금 대통령께서 국회가 선진화돼야 된다, 또 야당이 발목 잡는다 여러 가지 말씀하시지만은 지금 핵심 포인트들은 다 본인이 만드신 거 아닙니까? 그런 점에서 이 부분을 확실히 하지 않은 상태로 어불쩍 넘어가다가 지난번에 19대 국회에서는 자신이 만든 법을 새누리당이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 심판 소송을 제기하셨습니다. 이렇게 되면 청구인하고 피청구인이 같은 사람입니다. 자기가 만들고 자기가 심판받고. 그러니까 이런 자기 모순성이 새누리당의 현실이라는 걸 먼저 아셔야 된다고 봅니다. 새누리당 유민봉 후보 하실 말씀이 많으시겠지만 더불어민주당 이철희 후보 말씀 듣고 그 다음에 기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말씀하시죠. 예, 국회 선진화법에 대한 개정 저는 어떤 법이든 충분히 협의해서 바꿀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만 문제점을 그 개정 노력에 대한 평가를 해보자면 우선 국회 선진화법을 개정하려면 선진화법 취지에 맞는 절차를 거쳐서 개정하는 게 맞잖아요. 일방적으로 이런 잘못됐다고 지적하는 자체가 저는 설득력이 없고요. 또 하나는 최소한 미국의 대통령만큼이라도 충분히 야당을 자주 만나고 국회를 설득하고 이해를 구하고 하는 노력을 한 뒤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도저히 야당 때문에 안 되겠다라고 하면 바꿀 수도 있는 거죠. 근데 지금 누가 봐도
박근혜 대통령이 야당과 대화를 충분히 하고 있다거나 국회를 존중하고 있다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은 저는 극히 소수라고 생각합니다. 이래 놓고 국회 선진화법 때문에 안 된다고 말하는 거는 이건 본말이 완전히 전도된 것이고요. 심하게 말하면 억지로 떠넘기게 하는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또 하나는 뭐가 안 되면 제도 탓하는 거는 우리 한국 그 현대 정치사를 보면 과거에 유신 체제가 왜 등장했는지를 잘 반성해 봐야 됩니다. 박정희 대통령이 대선 치르니까 김대중 후보에게 근소하게 이겨야 되는 그런 박빙의 상황이 자꾸 초래되니까 이게 대선 안 해야 되겠다라고 해서 이걸 유신 체제로 바꿔버린 거 아닙니까? 만약에 박근혜 대통령이 아버지 박정희 대통령으로부터 이 방식을 물려받았다. 그거에 대한 뭔가 지금 따라하기를 한다 그러면 저는 굉장히 위험한 발상이라고 생각하고요. 또 하나, 국회는요, 대통령이 안건 던지면 거수기 하는 데가 아닙니다. 헌법에 입법권은 국회에 속한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입법권이라는 게 뭡니까? 어떤 법을 어떤 절차를 거쳐서 언제 할 건지는 국회가 판단하는 겁니다. 그리고 국회의원도 선거를 통해서 선출된 국민의 대표입니다. 이거는 누구도 부정할 수 없는 원칙이기 때문에 대통령이라고 하더라도 대통령이 설사 아무리 옳다고 하더라도 헌법에 정해진 상권 분립의 원칙을 지켜야 되는 거거든요. 그 점에 비춰본다면 선진화법 바꾸자 하는 논의는 굉장히 정략적이고 좀 위험한 발상이라고 봅니다. 네, 새누리당 유민봉 후보 말씀해 주시죠. 지금 그 선진화법 개정 논의가 뭐 삼권 분립을 그 부정한다든지 그런 차원은 전혀 아니고 또 지금 대통령 그 말씀을 하셨는데 대화의 경우에도 대통령이 직접 나서는 그런 대화가 있는 것이고 사실 법안 통과의 경우에는 그 수석이 있고 장차관이 있습니다. 그 지금까지만 해도 장차관이 그 야당 의원들 정말 발이 닳도록 찾아가서 의원실 앞에서 몇 시간씩 대기하면서 그 법안을 설명하고 그런데 그 개별 의원들께서는 그것을 공감하고 이해해 주시면서도 실제 그 구조 속에 들어가서는 전혀 그 법안이 통과되지 않고 있었다. 그런 어떤 소통의 방식은 굉장히 다양하고 대통령 혼자 하는 것이 아니라 현 국정을 운영하는 그리고 여당이 함께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다음 이 법안이 당시 이제 여당이 같이 다 통과시킨 거다. 여야가 합의해서 통과시킨 것이고 그 당시 찬성 비율이 66%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공동으로 우리가 법안을 통과시킨 것이고 그다음 가장 큰 문제가 선의의 토론을 우리가 기대했던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그런 선의가 지금 사라진 그런 상황이었고 그다음 아주 수치를 이렇게 보면요. 300명이 우리 국회의원 정원입니다. 상임위에 보통 20명 내지 30분 계신데요. 그 중에 반, 10명 정도가, 10명에서 15명이 법안을 반대하면은 상임위조차 통과하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실제로 300명의 한 4% 내지 5%가 50% 이상의 비중으로 지금 민주주의 다수결 원리를 거의 무너뜨리고 있다. 오로지 대통령만이 입법 거부권을 가지고 있는데 실제로는 사전에 그런 입법 거부권을 선진화법에서 이제 야당이 해가고 있는 것이다. 이게 가장 큰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정치 쇄신 방안에 관해서 지금 토론하고 있습니다. 누가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네, 자꾸만 선진화법에 묶여 있는 것 같습니다만은, 지금 말씀하신 게 모든 잘못을 야당에다 보내는데 국정의 책임자는 대통령이고 또 집권당입니다. 그래서 대통령은 국회를 설득하는 것뿐 아니라 국민도 설득할 줄 알아야 됩니다. 과연 우리 박근혜 대통령이 대선 전처럼 많은 대화를 하고 국민을 설득했으면 이런 일이 안 생깁니다. 그러나 박근혜 대통령은 대선 전과 대선 후가 정말 같은 사람인가 의심할 정도로 자세가 다르지 않았습니까? 우리가 다 아는 사실이 대통령의 메시지에 대해서 대통령 비서실장도 모르지 않았습니까? 그런 의회와의 대화가 완전히 차단되어 있고 또한 그런 장차관이 이런 정부 구조이기 때문에 야당 의원들이 장차관에 대해서 비중을 두고 있지 않은 겁니다. 그래서 저는 박근혜 대통령이 국정 스타일을 확 바꾸지 않은 한 이 국회와 행정부가 원만하게 갈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매우 불행하게도 집권 3년차, 4년차 가기 때문에 그런 기회는 거의 없는 것 같습니다. 네. 예, 우리 이미 유민봉 후보께서 미국에서 아마 공부하신 걸로 알고 있을 텐데요. 미국 정치 보면 선진화법이 없습니다만 미국 대통령은 수시로
야당 의원들 만나잖아요. 백악관으로 불러서 만나고 또 안 되면 전화라도 하고 그렇습니다. 우리 대통령은 얼마 전 좀 시간이 지났습니다만 기자회견 할 때 보면 장관들도 대면 보고하기 어려운 상황이고 어지간하면 전화로 보고를 받는다 그랬는데 그렇다면 국회의원들하고도 얼마든지 전화로 소통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소통하고 대화함으로써 양해를 구하면 반대할 일도 누그러뜨리는 게 인지상정인데 그런 노력이 저는 눈에 띄지 않는다는 거고요. 지금 대명천지의 스마트폰 시대에 전화조차도 꺼리고 간접적으로 대화한다는 거는 궁색해도 너무 궁색한 논리인 것처럼 보이고요. 또 하나는 야당이 새누리당과 합의해서 법안을 만들어 놓으면 청와대가 거부권을 행사해서 다 휴지조항 만드는 게 비일비재하지 않습니까? 법안 만들기 전부터도 여당에게 안 된다라고 하는 오다 정치 내리잖아요. 이러고는 야당이나 국회를, 야당을 무시하는 거고 국회를 무시하는 거기 때문에 선진화법 저는 문제가 있다고 그러면 고치자는 겁니다. 그러나 그 고치기 전에 할 수 있는 것만큼 하고 그 다음에 고치자고 해야 설득력이 있는 건데 해보지도 않고 스스로 만들어놓은 제도를 온전하게 실현도 안 해보고 구현도 안 해보고 바꾸자고 하는 거는 이거는 이 제도를 탓하라는 본래 마음이 아니라 모든 것을 야당 탓으로 돌리고 싶은 정략적 발상이라고 지적하는 겁니다. 네, 정의당 김종대 후보 말씀해 주시죠. 예, 지금 뭐 대통령 선거 토론회 하자는 게 아니고 지금 대통령께서의 어떤 그런 어떤 불통 이미지가 있다 하더라도 어떤 국회를 만들어야 되는가 하는 대로 조금 토론의 방향이 옮겨져 와야 된다고 보는데요. 사실 지금까지는 양당이 어떻게 보면 한국 정치를 독점하면서 뭐 거의 독식하면서 국고보조금도 마찬가지고 지역구도 마찬가지고 비례대표도 마찬가지고 이렇게 해서 어떤 그 기득권 분할 구조를 가져왔고 이 과정에서 상당히 많은 단합구조가 저희는 존재했다고 봅니다. 그렇다면 이런 과정에서 조금 더 국민의 얼굴을 닮은 국회로 이것을 좀 개선해야 되는데 그것은 저는 우리나라 정당과 선거제도에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만약에 대통령께서 독주하고 거의 폭주하다시피 하는 국정이 있다면 어떻게 견제해야 되냐. 국민의 얼굴을 닮아야 된다는 것이죠. 그런데 지금 정의당 같은 경우 지금 예상 득표율 5%면은 사실 15석을 가져가야 됩니다. 그러나 실제로는 그 절반이 안 되거든요. 이거는 뭐냐 하면은 국민의 어떤 소수의 이익을 대변할 수 있고 민생을 챙길 수 있고 약자를 대변할 수 있는 이 대의 정치에 위기가 처해 있는 것이죠. 이런 점에서 국회 선진화법 정도를 여당의 의대로 고친다면 그러지 않아도 질식할 것 같은 이런 대의 정치의 취약점들은 완전히 이제 봉쇄돼 가지고 더 이상 한국 정치에 정치는 없다. 그 다음에 이 상황이 끝나면 공천 문제만 갖고도 이렇게 선거가 시끄러운데 이번에 선거 끝나 보십시오. 분명히 이제 당권 경쟁, 패권 경쟁 또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선거 전부터 선거 후까지 이걸로 날새고 날지는 이런 구조 자체 판을 갈아주는 이런 총선의 어떤 의미로 가야 되는데 어떤 조금 더 통치를 원활하게 하고 그 기제를 강화하기 위해서 마치 지금 선거를 활용하라는 것은 시대 정신에 어긋난다는 점 말씀드립니다. 네, 지금 정치 쇄신 방안에 관한 토론을 벌이고 있습니다. 너무 국회 선진화법에 좀 집중되는 느낌이 있는데요. 어떻게 하는 것이 우리 정치를 쇄신할 수 있을지 그런 생각들도 좀 말씀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새누리당 유민봉 후보 시작해 주시겠습니까? 그 지적에 대해서 말씀 먼저 드리겠습니다. 이제 미국 대통령의 전화 소통 말씀을 하시는데 지금 전체적으로 우리 그 한국 정치가 서구 정치의 그 토론 문화를 아주 이상으로 여기고 그것을 왜 우리가 받아들이지 못하고 그 방식을 왜 택하지 못하느냐 이런 식으로 그 접근을 하는 것 같습니다. 우리 한국은 한국의 지금 정치가 그런 서구적 정치로 그 변해가는 그런 과정에 의해서 여러 가지 그 시행착오를 겪고 있는 것이고요. 절대 선진화법이 어떤 전략적 차원, 정략적 차원 그런 것이 아니라 지금 어느 당이 국회에 다수당이 된다 하더라도 여당이 된다 하더라도 이 대한민국 미래를 위해서 이 법은 고쳐져야 된다 그런 생각을 다시 하게 되고요. 대통령 소통을 말씀하셨는데 이제 소통의 방식을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3번 국회에 가서 그 시정연설을 했고요. 또 현안에 대해서 지난 12월에 국회에 가서 또 연설을 하셨습니다. 이런 식으로 과거에 어느 대통령도 국회에 가서 그런 예산 시정연설을 하지 않다는 것을 국회 존중하면서 국민께 연설 소통을 한 것입니다. 그리고 신년 인사회만 하더라도 야당 대표 모두 초대가 됐고요. 그 자리는 대통령께 인사하는 그런 자리가 아니라 국민께 인사하는 그런 소통의 자리입니다. 그런 자리를 안 나오셨거든요.
그런 것들이 우리가 지금 바꿔나가야 될 정치 문화라고 생각합니다. 네, 유민봉 후보께서는 5분 시간을 이제 다 쓰셨고요. 이상돈 후보 시간이 많이 남으셨네요. 네. 그 정치 쇄신 공약에 대해서는 정말 반성해볼 게 많다고 생각됩니다. 2012년에 총선과 대선 과정을 거치면서 3당이 거의 유사한 정치 쇄신 공약을 많이 냈습니다. 그 중에는 공영방송 지배구조 개선도 있었고, 특히 중요한 것은 검찰 개혁에 관한 문제였습니다. 그 당시 검찰개혁 공약 중에서 사실 그 당시 야당이던 문재인 대표 측보다는 박근혜 대통령 캠프에서 나온 검찰개혁 공약이 가장 획기적인 것이었습니다. 장기적으로 임기 내에 수사권과 기소권을 분리하고 검찰의 독립성을 보장하고, 그러나 이 취임 후에는 검찰개혁이라는 것이 전혀 말도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우리가 피부로 느끼는 것은 정권이 검찰을 장악한 것이 과거보다 오히려 더 높지 않느냐, 이런 비판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대해서는 과연 이 2012년에 국민을 향해서 했던 그 약속이 어떻게 되느냐는 것이고, 또 하나는 박근혜 대통령이 2012년에 했던 공약 중에서 중요한 것이 국민 대통합입니다. 그러나 현 정권 들어서 고위인사의 이른바 정무직 인사를 보면은 굉장히 지속적으로 편중이 되어 있습니다. 국민 대통합 중에서 가장 하기 쉬운 것은 그나마 고위직들에 관한 임명할 때 가급적이면 좀 지역 같은 거 배려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최소한도 배려도 없는 것 같고, 국민 대통합을 위해서는 과거에 좀 예를 들면 해직 기자 같은 경우랄까, 이런 것도 좀 않는 모습이 보여 있지 않습니까? 그런 모습을 전혀 볼 수가 없다. 그리고 이명박 정권에 대해서 자신이 좀 차별하겠다 그랬지만 그런 점도 우리가 볼 수 없었습니다. 그런 점에 대해서 정치 쇄신이 실종된 거로 저는 봅니다. 네. 더불어민주당 이철희 후보 이어가 주시겠습니까? 한 가지만 지적하고 다른 얘기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국회 선진화법이 그렇게 심각한 법이라면 그 법을 주도하신 분은 왜 침묵하고 있는지 묻고 싶고요. 저희는 이 정치를 바꾸기 위해서 사실 권력기관을 민주화하는 게 저는 굉장히 중요한 과제라고 봅니다. 우리 이상돈 후보께서 검찰개혁을 말씀하셨습니다만 저희는 특별히 국정원 개혁에 대해서 좀 포인트를 주고 싶은데요. 한국 현대 정치사를 보면 정보기관이 정치를 좌지우지해서 농단해서 얼마나 우리 정치를 병들게 만들었습니까? 그런 점에서 보면 정보기관이 정치에 개입하지 못하도록 근본적인 대책을 세워야 되는데, 지난 대선 때 정치 개입했다고 해서 지금 재판도 진행 중이고요. 박근혜 대통령도 국정원 개혁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그 국정원 개혁은 도대체 어디 있습니까? 그걸 알고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권 침해 논란이 있는 테러 방지법도 해야 된다고 마치 국가 위기 상황인 것처럼 만들어서 통과시키려고 했던, 국정원이 정보기관으로 갖는 속성 때문에 저는 정치 개입이 할 수 있게 근본적으로 차단해야 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 당이 반드시 짚고 넘어가야 되고요. 정보기관의 정치 개입은 어느 당이 집권하는지 상관없이 해서는 안 될 짓이거든요. 그 점에 대해서 저희들은 포인트를 두고 있다는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네. 네. 정의당 김종대 후보. 예, 국정에 여러 가지 좋은 말씀들 해주시는데 두 가지 정도 지적을 하고 싶습니다. 사실 어떤 대통령의 통치 스타일은 전 나름대로 이해는 합니다. 여러 가지 불통이다 그렇게 하는데 동의는 못하지만은 그럴 수도 있겠다. 근데 문제는 그 중간에 있는 정당이거든요. 어떤 정치 권력과 국민을 이어지는 가교의 정당이라는 존재가 있습니다. 그렇다면은 지금은 대통령의 어떤 권력기관 운영을 얘기하기에 앞서서 그런 대통령과 국민 사이에 있는 집권 여당은 뭘 하고 있느냐는 것이죠. 그런데 이번 선거 공천 드라마 보시면은 우리 막장 드라마 욕하고 보는 거하고 거의 유사합니다. 이게 사실 애들 보여주기도 겁나는 거거든요. 근데 이게 공천이라는 게 어떻게 선거 전부터 선거 과정, 전 과정의 의제로 이게 관통이 되고, 또 이거는 아마 선거가 끝나도 엄청난 후유증을 남길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 점에서 일단 정당이 제 역할을 못하는 게 집권 여당의 책임이다. 그 다음에 또 한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우리가 국가를 몸에 비유했을 때 제일 먼저 신경 쓰는 데가 어딥니까? 아픈 데 신경 쓰는 겁니다. 아픈 데가 몸의 중심이에요. 그런데 지금 세월호 어떻게 돼 있습니까? 아직까지 9명 못 돌아오고 진상규명 지금도 계속되고 있고 용산 참사, 강정마을, 이 국가의 아픈 데가 굉장히 많습니다.
이런 것들을 자꾸 배제하고 차별하고 색깔론으로 몰아붙이고 이러면서 어떤 통치기제를 강화한다. 저는 이거 말이 안 된다고 보거든요. 네, 정의당 김종대 후보도 시간을 다 쓰셨습니다. 네, 네. 국민의당 이상돈 후보 말씀해 주시죠. 정치 쇄신 중에서 특히 중요한 것은 이른바 공천제도 개혁입니다. 2012년에 총선 대선을 거쳐서 각 당, 각 후보가 다 상향식 공천을 하겠다고 약속을 했습니다. 그러나 이 상향식 공천이 그런 약속이 이번 총선에서 각 당의 공천을 볼 때 과연 그것이 유효한 약속인가 알 수 없죠. 특히 새누리당도 그건 뭐 더 이상 말할 나위가 없죠. 그건 그 보복공천, 자객공천이라는 말이 나오지 않습니까? 거기에 대해서는 뭐 더불어민주당도 뭐 크게 이렇게 잘했다고 말하기는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그 약속을 그렇게 했지만은 못하게 되면은 뭔가 좀 이유 설명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런 이유 설명도 없이 특히 공천심사위원장과 당 대표가 벌이는 그 모습을 보면은 이건 우리나라의 정당 정치는 이제 완전히 뭐 막장 드라마라는 표현도 너무 점잖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정치 쇄신 공약을 이렇게 저버린 정당은 좀 반성해야 된다고 봅니다. 네. 이철희 후보 시간이 조금 남으셨네요. 네. 이 권력자죠. 대통령의 뜻을 받드는 정치는 전 정치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표현을 하자면 눈치입니다. 지금 새누리당은 눈치의 혈안이 되어 있습니다. 국민을 보고 해야 정치인 거죠. 각 정당은 여당이든 야당이든 다수당이든 소수당이든 국민을 보고 정치를 하는 게 맞습니다. 우리 정치가 정상화되기 위해서는 새누리당이 눈치가 아니라 정치하는 정당으로 거듭났으면 좋겠다라는 바람을 갖고 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정치 쇄신에 관한 자유토론을 해보았습니다. 해보셔서 알지만 지금 시간이 5분 주어졌는데 또 새누리당 유민봉 후보도 하실 말씀이 있으실 것 같지만 이미 주어진 시간을 다 쓰셨기 때문에 더 말씀을 하시기는 힘들고 혹시 하시고 싶은 말씀이 있으시면 후반부에 주도권 토론이 있습니다. 그때 또 사용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두 번째로 남북 외교 문제에 대한 자유 토론을 시작하겠습니다. 최근 남북 문제에 대해서 우려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유엔의 대북 제재 결의안이 통과됐지만 북한의 도발은 계속되고 있습니다. 핵미사일 위기, 그리고 사드 배치 문제, 주변 국가의 외교 문제, 풀어야 될 문제들이 많은데요. 남북 관계를 포함한 외교 문제에 대한 자유 토론 시작하겠습니다. 각 당의 방향을 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에는 정의당 김종대 후보 먼저 시작해 주실까요? 예, 이것도 아무래도 새누리당하고 좀 토론을 많이 해야 되는 부분인데 우선 저는 북한의 4차 핵실험으로 인해서 국제 제재가 지금 진행되고 유엔 안보리 결의가 있는 것은 당연하다고 봅니다. 사실 아무런 어떤 체벌도 하지 않을 수는 없습니다. 그건 당연한 건데 자, 제재와 처벌을 하더라도 그것이 대화를 안 한다는 것과 동일시될 수 있느냐는 것이죠. 또 남북교류를 끊어버리는 것과 동일시될 수 있느냐는 것이죠. 지금 정부의 정책은 딱 한 가지밖에 없습니다. 오로지 제재고 압박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모든 게 제재 만능, 압박 만능이 돼버렸는데 제가 한 가지 여쭙고 싶은 것은 박근혜 대통령께서 1월 26일 날 북한에 대한 영유아 지원도 중단하라 그랬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북한의 양강도, 함경도, 자강도의 영양실조 어린이가 87%인데 이 어린이들이 우유 먹는 거하고 핵미사일이 무슨 관계가 있습니까? 분유를 주지 않아야만 핵미사일 개발을 억제할 수 있다는 논리는 도대체 어디서 나온 겁니까? 또 뭐 북한 식당에 가지 마라 별짓이가 다 내려오거든요. 개성공단 폐쇄는 이루 말할 것도 없죠. 사실 그 손해는 북한보다 우리가 10배 이상 보고 있습니다. 한국무역협회에서 개성공단 폐쇄하라 그러니까 조속히 정상화돼야 된다고 첫날 입장 내놨습니다. 자, 지금 이게 북한을 제재하는 겁니까? 우리 국민을 제재하는 겁니까? 그 다음에 제재와 압박을 한다고 했을 때 제가 정부를 비판하는 건 뭐냐면 대북 정책이 강경하기 때문에 비판하는 거 아닙니다. 국가는 강경책 쓸 수 있는 겁니다. 근데 그 강경한 정책의 결과가 뭔지 모르겠다는 거예요. 지금 비핵 평화, 이 어떤 핵 문제 해결을 위한 정부의 종합 대책이 도대체 뭡니까? 제재와 압박 그 자체가 목적이 돼버렸어요. 그러니까 그런 점에서 우리가 조금 더 결과 중심으로 이후까지 내다보면서 중장기적으로 이걸 풀어야지 마라톤 게임을 100m 경주하듯이 이렇게 급하게 폭주해버리니 저는 결과를 모르겠다고 하는데 정부의 목표와 대책은 과연 뭐냐는 겁니다. 어떤 분이 받아주시겠습니까? 바로 답변 드리겠습니다. 제재와 압박이 그 자체가 목표라고 하는데 사실은
이 정부의 국정 기조대로 한반도의 그 평화 통일을 토대를 구축하는 것, 다시 말하면 평화적인 통일을 위해서 토대를 놓는 것이 이 정부의 기본적인 목표입니다. 그러니까 그 평화 통일 기반 구축을 위해서 우리가 지금 제재와 압박이 필요한 시점이고, 지금까지 투 트랙으로 하나는 대화고 하나는 압박이고, 그러면 그 두 개를 동시에 진행해 오다가 지금 북핵 4차 실험이라든지 탄도미사일 그 발사라든지 이런 등등의 그 북한에서 그 무기 능력을 고도화시키는 그런 아주 엄중한 위기 상황에서 우리가 이 상황에서는 이제 더 이상 그 대화가 아니라 압박이 전제되어야 되고, 앞서서 우리 피해가 더 크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사실은 그 우리 기업들 상당히 피해가 있는 것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지금 북핵이 그 소유를 기정사실화 할 때 그것이 우리 한반도에 가져오는 그 어떤 재앙적 요소, 이것을 생각한다면 지금이 이제 북핵 소유를 그 저지시키는 마지노선이라고 이제 생각을 한 것이죠. 그래서 국제사회도 다 동참하고 있습니다. 그런 국제사회가 동참하는 그 과정에서 우리 대한민국은 조금의 그런 어떤 그 양보도 하지 않고 국제사회는 이 제재에 가담하라 이럴 수 없는 것이죠. 우리는 지금 그 북핵을 그 한반도 비핵화를 목표로 더 큰 목표를 위해서 입주 기업들의 어느 정도의 그 피해를 우리가 지금 어쩔 수 없이 아프지만 감내하는 그런 수준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네, 국민의당 이상돈 후보. 네. 이어가 주시죠. 그 개성공장 폐쇄가 이른바 유엔 제재에 따라서 뭐 불가피하다, 또는 말씀하신 대로 우리가 먼저 모범을 보여야만 유엔에서 각국이 따라올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신 것 같습니다만은 그러면 좀 뭔가 좀 설명이 필요했다고 봅니다, 정부가. 그리고 지금 말씀하시는 것은 개성공단의 피해는 불가피하다고 그렇게 말씀하시면, 지금 그러면 모든 피해는 기업이 다 져야 한다는 뜻인지, 그렇게 되면 정부에 대한 신뢰가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가서 기업하신 분들은 그래도 정부를 신뢰하고 어느 정도 법에 보장이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렇게 정부의 신뢰하고 사업하는 사람들이 이 피해를 다 입으라고 이건 불가피하다, 우리는 이건 뭐 북한한테 보상받아라, 난 이렇게 말하는 것은 난 정부의 정당한 자세가 아니라고 봅니다. 네. 이 정부 여당 박근혜 정부의 고민을 저는 이해합니다. 사실은 북한이라는 나라가 예측 불가의 나라 아닙니까? 그죠? 합리적으로 대응하는 나라가 아니기 때문에 워낙 다루기 힘들다는 것도 충분히 인정합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는 북한을 다뤄본 경험이 누적되어 있으니까 어느 정도든 간에 그 누적된 경험을 토대로 나름대로 합리적으로 우리는 대응을 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하는데, 북한을 대응할 때 북한이 잘못하면 제재해야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아마 어떤 야당도 저는 반대하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야당의 주장은 이겁니다. 제재는 하되 다른 한편으로 대화의 끈을 놓치면 안 된다는 주문을 계속하고 있는 건데, 야당이 대화를 주문하면 마치 이 제재에 반대하는 것처럼 또는 안보를 소홀히하는 것처럼 자꾸 매도하는 이 풍토를 저는 새누리당이 좀 안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 그거는 바꿔야 되는 거죠. 같은 나라 안에서 정치 파트너를 하고 야당을 그렇게 불신하고 야당을 매도하고 어떻게 다른 나라랑 외교나 남북관계가 풀릴 수 있겠는지 그 질문을 좀 드리고 싶고요. 링컨이 그랬지 않습니까? 라이벌일수록 같은 팀 안에 끌어안고 가야 된다고 얘기했는데, 북한처럼 이 예측 불가한 존재일수록 대화의 끈을 놓치면 안 되는 겁니다. 강력한 제재를 할 때는 저희가 얼마든지 협조하고 같이 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야당이 주문하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화의 끈은 유지하십시오라고 하면 이 듣는 신용이라도 해줘야 되는데, 그렇게 얘기하면 왜 반대하냐라고 도리어 역정을 내니 말하기도 겁이 나서 못하겠거든요. 이런 문제일수록 야당을 손잡고 같이 가는 대응 자세, 이거를 저는 꼭 정부에게 주문하고 싶습니다. 네. 예, 더 심각한 문제가 있죠. 사실은 지금 정부가 이제 북한에 대한 어떤 대북 정책을 구사하는 과정에서 국가 안보를 혼자 독점하고 있다는 거예요. 사실은 국가 안보라는 게 마치 야당은 안보에 관심이 없고 또 안보에 등을 돌린 소홀히 하는 집단이라는 걸, 이걸 정치에 이용해 먹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제가 보기에는 안보가 그러면 새누리당 정부에서 과연 좋아졌느냐? 안보는 결과로 얘기하는 겁니다.
그건 과정으로 얘기해서는 안 돼요. 실패하면 너무 치명적이기 때문에 좋아졌느냐 아니냐 결과로 얘기해야 되는 건데 지금 많이 나빠져 있습니다. 거기에는 여당의 세 가지 실수가 있습니다. 첫째, 방산비리 너무 많습니다. 지금까지 1조 원가량의 무기체계에서 방산비리가 발견이 됐는데 이게 공교롭게도 전부 보수 정권에서 발견된 겁니다. 노무현 대통령 때 방산비리 찾은 거 있으면 딱 한 건만 얘기해 보십시오. 한 건만. 없거든요. 전부 2010년, 11년 안보 위기에서 저질러졌고 그다음에 특권, 병역 면제자가 너무 많다는 겁니다. 호위, 인재, 국무총리, 대통령 할 거 없이 다 면제자예요. 지금이야 여성 대통령이니까 그렇게 말할 수는 없습니다만. 그러고 세 번째 안보 포퓰리즘입니다. 지금 한때 그 사드 배치 주장하던 새누리당 지도부 다 어디 가셨습니까? 공교롭게도 사드가 배치된다고 하니까 부산, 평택, 대구 이런 지역구 그 새누리당 텃밭 지역에 후보지가 나오니까 그다음부터는 새누리당 내부에서 사드 얘기 지금 안 나오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것이 바로 안보 포퓰리즘이에요. 그다음에 어제 발표된 새누리당 정책 중에서도 한 가지 또 발견이 됩니다. 군인들 정의원 늘리겠다고 합니다. 이제 48살 소령 있는 겁니다. 그러면은 소령이 48살이라면 그 밑에 줄줄이 인사 적체되는 거거든요. 막상 진급해야 될 소령들 진급이 늦어지는 겁니다. 이런 식으로 군대가 국방 개혁을 해도 지금 시원찮은 판인데 어떤 군에다가 선심성, 포퓰리즘적인 정책을 남발하시면은 지금 국방 개혁은 완전히 물 건너갑니다. 네. 예. 네. 안보 결과가 나빠졌다는 것은 좀 표현이 잘못된 것 같고요. 왜냐하면 이제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방산 비리라든지 이런 부분 통감하고 있습니다. 현 정부도 그리고 당도 절대적으로 이것은 이적행위라고 할 정도로 강하게 이 부분을 도려내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는 거고요. 이제 안보 결과는 사실 현 정부 있는 동안 북한이 얼마만큼 우리 남한을 위협하고 또 불안하게 했느냐, 아니면 침공이 있었느냐, 이런 등등일 텐데 우리가 과거에 보면은 서해 교전이다, 천안함 폭침이다, 연평도 폭격이다, 이런 것들 없이 잘 지금 북한의 대남 도발을 잘 관리해오고 있는 것. 그것이 저는 안보상에서 이 정부에서 아주 튼튼하게 지키고 있다고 그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겠고요. 그다음 야당의 대화 정말 좋은 말씀입니다. 저희들이 부족한 그런 부분들이 정말 있었다면 그건 20대 국회에서 정말 우리가 점점 더 개선해 나가고요. 그다음 북한과의 대화의 끈을 완전히 놓았다. 지금 이 단계에 오기까지 상당히 많은 대북 제의를 대화를 해왔고, 그때 북한이 계속 거부하는 것이 핵을 의제로 해서 대화를 하지 않는 그 태도를 일관해 해왔고, 핵 보유를 이제 기정사실화하고 2012년에 헌법에 명기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이 상황에서 더 이상 대화가 어떤 의미가 있을까 할 정도까지 우리가 인내를 해온 것이죠. 지금 이 상황에서는 정말 북한이 아프고 실효성 있는 그런 변화가 일어나도록 하는 것이고, 지금도 언제든지 어떤 북핵 포기를 적극적인 의지를 가지고 대화에 나오는 그걸 우리는 기다리고 있는 것입니다. 네, 남북 외교 문제에 관한 자유 토론 시간입니다. 국민의당 이상돈 후보께서 토론해 주시겠습니까? 네, 물론 북한의 핵을 우리 서방 세계 또 우리나라가 해체시키기는 굉장히 어렵다는 것 대부분 다 인정합니다. 그걸 부정할 사람은 아마 없을 겁니다. 그리고 그러나 그거 외에도 우리나라 지금 안보 상황이 과거보다 좋아졌냐 나빠졌냐 보는 사람의 시각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재미있는 것은 바로 얼마 전에 김무성 새누리당 대표가 우리나라 안보가 굉장히 위기에 처해 있다. 그래서 이번 총선에서 새누리당이 꼭 승리해야 된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 이게 지금 이명박 박근혜 정부 9년 차입니다. 8년 동안에 이른바 안보를 중시한다는 보수 정권이 과연 우리나라 안보를 어떻게 관리해 나왔는가, 우리가 한번 묻지 않을 수 없지 않습니까? 그리고 또 하나는 이명박 정부에서의 대북 정책은 사실상 실패했다 또는 한계가 있었다는 것은 박근혜 대통령도 인정한 겁니다. 그래서 박근혜 대통령이 대선 전에는 이른바 한반도 신뢰 프로세스라는 그런 공약을 내세웠죠. 그런데 취임 후에는 이게 박근혜 대통령과 정부의 책임이라고 다 이렇게 말하기 좀 어렵습니다. 북한이라는 예측할 수 없는
이런 체제가 있기 때문에 그러나 우리 정부가 과연 이 북한을 다루는 것이 과거 정부보다 잘했느냐에 대해서는 저는 크게 점수를 주기 좀 어렵고요. 그리고 무엇보다도 이런 뭐 선거 국면 등등에 보면은 나오는 얘기가 항상 그 안보가 위기가 있다 그런 말을 하거든요. 그런 것에 대해서는 좀 신뢰성을 좀 주기가 좀 어렵다는 생각입니다. 네, 더불어민주당 이철희 후보 이어가 주시죠. 예, 안보는 뭐 우리 국민 누구도 정치권에 그 누구도 안보를 부정할 사람은 없습니다. 저희 당은 이 안보정당, 유능한 안보정당을 지향합니다. 유능한 경제지향도 지향합니다만 유능한 안보정당을 지향하는데 왜 그러냐면 현 정부는 안보 무능이 너무 심합니다. 제가 예를 몇 가지만 들어보겠습니다. 노크 기순이라고 있었습니다. 2012년이죠. 북한군 병사가 넘어와서 GOP에서 창문 두드리고 기순하겠다는 의사를 밝혔습니다. 모르고 있었습니다. 대기 기순도 있었죠. 넘어와서 하룻밤 자고 나서 기순하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또 하나 목함 지뢰 사건 우리 생생히 기억하잖아요. 북한이 저지른 짓 아닙니까? 이거 만행이죠. 이걸 북한을 규탄한 거는 규탄해야 됩니다. 우리가 못망한 것에 대해서는 충분히 반성이 될 대목이 있는 거고요. 또 하나 우리 부모들이 아이들을 군대를 보내놓고 있습니다. 대표적인 게 윤일병 사건. 안심하고 어떻게 군대 보내겠습니까? 이게 안보 불안 아닙니까? 그러면 안보 무능에 대해서는 인정을 하고 어떻게 고칠 건지 지혜를 모아야 되는데 문제만 생기면 야당을 탓하는 이 버릇은 저는 굉장히 잘못됐다고 보고요. 또 북한 핵을 나무라면서 우리도 핵무장 하자고 얘기합니다. 여당의 원내대표가 핵무장을 얘기하면 도대체 우리가 무슨 근거로 북한에 대해서 핵을 갖지 마라, 핵을 포기하라고 요구할 수 있는지 의문이 들 수밖에 없고요. 저는 안보는 평화를 지키는 안보여야 되지 긴장을 키우는 안보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안보도 우리 평화를 위해서 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좋은 전쟁도 없고 나쁜 평화도 없다는 이 프랭클의 말을 이 정부가 좀 깊이 새겼으면 좋겠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네. 네, 정의당 김종대 후보 1분이 채 남지 않았습니다. 네. 참 이 분야에 대해서는 하고 싶은 말이 많은데 시간 제한도 있으니까 저는 조금 더 목표를 분명히 하고 어떤 개혁의 자세를 절대 잃어버리면 안 됩니다. 지금 박근혜 정부 들어와가지고 저는 안보 포퓰리즘이라고 얘기하는 게 국방개혁이 다 물 건너갔거든요. 근데 이 국방개혁이란 건 뭡니까? 우리가 10년 후 20년 미래를 보면서 어떤 우리 다음 세대한테 물려줄 대한민국 국방체제를 갖추는 것이거든요. 근데 지금 정부의 안보정책은 자꾸 무엇을 개혁을 미루고 현상 유지하는 데만 맞춰져 있어 발전성이 떨어집니다. 사실은 이런 얘기도 그 윗분들이 군대 갔다 왔어야 제 말을 알아듣는데 이것도 못 알아들어요. 그러니까 이런 점에서 현실과 괴리된 어떤 구호성 안보가 남발되면서 이게 정치화됐다는 겁니다. 이게 바로 가짜 안보라는 것이죠. 결국 그러면서 안보의 어떤 그 정치적 이익을 혼자 다 가져가지 않습니까? 이런 건 다시 개선돼야 된다고. 네, 말씀 잘 들었습니다. 어떤 분이 이어가 주시겠습니까? 지금 분명히 그 안보 위기이고요. 지금 북한이 북핵 4차 실험을 하고 탄도 미사일을 발사하고 지금 청와대를 모형으로 해서 그 폭파 그 장면을 내보내는 그 상황이 어떻게 안보 위기가 아니겠습니까? 그다음 이제 원내 대표의 그 핵보유 발언이라든지 이런 것은 당의 그 공식적인 입장이 아니라고 보아야 되겠고요. 어떤 안보에서 그 구멍 또는 그 병영 생활에서의 그 인권 문제 이런 부분들은 그 새누리당도 너무나 공감하고 너무나 가슴 아파하는 그런 부분이고 국방부에 지속적으로 이런 문제를 그 개선해 나가고 개혁해 나가도록 주문하고 있는 그런 부분입니다. 많은 그 정당에서 안보 부분에서는 그 여야가 없다. 다 우리 대한민국의 안보에 그 깊은 관심을 가지고 함께 나갈 것이다. 그런 그 발언이 저는 굉장히 고무적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이번에는 국민의당 이상돈 후보 말씀해 주시죠. 네, 우리 국민의당은 우리나라 그 안보 상황, 안보에 하는 문제는 충분히 통과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집권당에서 추구하고 있는 뭐 사드 배치 같은 데 대해서는 그것이 과연 비용 효과적이고 효용성이 있느냐 하는 것이 우리 당의 이른바 국방 자문위원들 아마 예비역 많은 장성들이 있습니다. 그분들이 보기에는 천문학적 비용에 비해서는 효율성이 좋고 특히 이것이 주변국, 주로 이제 중국을 두고 하는 말이죠. 중국과 불필요한 마찰을 가져올 수 있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보다는
기존의 한미연합 방위태세를 적극적으로 활용하고 그리고 한국의 작전 환경에 적절한 이른바 KAMG라고 그러죠. 한국형 미사일 방어체제를 구축하는 등 이런 우리 그 자력에 의한 어떤 국방 정책이 필요하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이 개성공단 문제를 이대로 그냥 방치하고서 지금 말씀하신 대로 없던 거로 해야 될 것인가에 대해서 우리 당은 심각한 우려를 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왜 그러냐? 그것은 정부에 대한 신뢰이기 때문이죠. 정부에 대한 신뢰가 무너질 경우에 우리가 어떤 대북 정책을 할 수 있겠는가 하는 것이 중요하겠습니다. 더 나아가서는 우리 북한의 문제는 한국과 북한 간의 풀기보다는 육자회담 더 나아가서 우리나라가 좀 경제 돌파구로 북방 경제를 좀 촉진하는 등 또 우리가 동북아에 판을 세워서 북한 문제를 풀어나가는 것이 더 좋지 않을까 하는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이철희 후보 시간이 좀 남으셨네요. 네, 예, 저는 다른 얘기를 좀 해보고 싶은데요. 네. 일본군 위안부 협상 얼마 전에 있었잖아요. 굉장히 졸속으로 협상이 된 겁니다. 저희 당 입장은 재협상하자는 거고 이건 조약도 아니고 무슨 각서를 교환한 것도 아니고 그냥 일방적으로 그냥 양측이 발표한 것에 불과하기 때문에 얼마든지 저는 바꿀 수 있다고 보고요. 유엔 인권이사회에서 일본 정부가 강제적으로 일본군 위안부를 동원했다라는 것은 역사적 사실이라고 명시를 했습니다. 우리가 그렇게 믿고 따르는 유엔 아닙니까? 유엔 인권이사회에서 그렇게 했고 미국 의회에서도 그런 결의안을 냈습니다. 그런데 왜 우리는 일본과 협상하면서 일본 정부의 강제성을 인정하도록 요구하지 못했고 왜 그걸 못 받아냈고 또 배상 책임은 면해준 겁니까? 이런 협상을 도대체 왜 그렇게 어설프게 했는지 이해할 수가 없거든요. 이건 자존심의 문제이기도 하고요. 한 나라의 채통이 걸린 문제이기도 하고 우리 국민의 자존심이 걸린 문제인데 어떻게 이렇게 소홀히 할 수 있는지 이해가 안 되거든요. 저는 일본도 우리가 차분하게 실리를 추구하는 외교 노선을 갖는 건 100번 옳은 얘기입니다. 그러나 취임하고 나서 그렇게 강경 태도를 취했다가 갑자기 이렇게 꼬리 내려서 물적 협의하고 넘어가는 이유는 도통 납득이 안 됐거든요. 지금이라도 저는 재협상에 박근혜 정부가 나서야 된다고 봅니다. 네, 새누리당 유민봉 후보 말씀해 주시죠. 네, 우선 그 사드 배치가 비용 효과가 없다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사드 배치 우리 안보는 비용 효과로 접근할 문제는 아니라고 생각이 되고요. 정말 대한민국 영토를 수호하고 국민의 생명과 재산권을 보호하기 위해서 필요하다면은 그것이 비용의 문제가 아니라 대한민국 주권 자주적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 결심을 내릴 그 부분이라고 생각이 되고 위안부 할머니 문제의 경우에는 사실 그분들이 지금 협상다시 46분 계셨습니다. 국내외에. 그분들이 평균 연령이 89세이십니다. 그러니까 이분들이 살아계실 때 이 문제를 해결하지 않으면 영구 미제로 남을 수 있다는 그런 절박한 위기 상황에 놓여 있었던 것이죠. 네. 그 상황에서 나름대로 책임을 인정받고 거기에 대해서 일본 정부가 사죄한 그것도 공개적이고 공식적으로 사죄한 그 부분을 당에서는 받아들이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남북 외교에 관한 자유토론 시간인데 너무 남북 문제만 좀 치우친 느낌이 없지 않습니다. 물론 위안부 문제도 지적을 해주셨는데 아무래도 남북 외교 문제 중요성을 감안할 때 5분이라는 시간은 좀 짧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또 주도권 시간이 있으니까요. 거기에서 좀 해주시고 지금 이철희 후보와 이상돈 후보께서 시간이 좀 남으셨는데 더불어민주당 이철희 후보 말씀해 주시죠. 예, 유민봉 후보 시간 지나는데 왜 계속 제지를 안 하는지 5초를 문제 제기를 하고 제가 드리고 싶고요. 감안하겠습니다. 예, 설명을 해주셔야 될 문제입니다. 네. 올해 초등학교 6학년 교과서 위안부 관련 부분이 삭제됐답니다. 이게 우연일까요? 왜 일본군 위안부 협상을 그렇게 해놓고 초등학생들 교과서에서도 사라지게 되는지 그 문제에 대해서는 그냥 우연의 일치다 보기 어렵잖아요. 최소한 외교라는 게 실리를 추구하고 국익을 추구하는 게 맞습니다만 그래도 지킬 건 지켜가면서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네, 이상돈 후보 말씀해 주실까요? 네. 일반적으로 볼 때 박근혜 대통령은 순방 외교를 가장 활발히 한 국가 원수를 비롯될 겁니다. 그러나 그 결과물이 과연 어떤 게 있는가에 대해서는 우리가 회의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취임 초부터 대중 외교에 집중했지만은 사드 문제에 대해서 갈등이 겪고 있고
일본과는 굉장히 갈등을 겪었지만 마지막 순간에 위안부 문제에 대해서는 어처구니 없이 양보한 것 같습니다. 이런 외교 난맥상을 말하지 않을 수가 없군요. 네. 네, 잘 들었습니다. 역시 각 당을 대표하는 후보들답게 시간도 잘 지켜주시고 또 말씀도 잘 정리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지금 시청자 여러분께서는 중앙선거방송 토론위원회가 주최하는 제20대 비례대표 국회의원 선거 후보자 토론회를 보고 계십니다. 그러면 세 번째 사회 양극화 해소 방안에 대한 자유 토론을 시작하겠습니다. 지금 우리 사회 양극화 문제 날로 심화되고 있습니다. 우선적으로 풀어야 할 과제라고 하겠습니다. 더구나 최근엔 또 경제적 불평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해서 가난의 대물림, 또 세대 간 갈등 문제까지도 이야기되고 있는데요. 사회 양극화를 해소하기 위해서 각 정당이 가장 중점을 두고 있는 공약은 무엇인지 말씀을 잘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역시 토론자당 5분씩 시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순서에 따라서 더불어민주당 이철희 후보부터 말씀해 주시죠. 예, 노벨 경제학상을 받은 폴 크루그만이라는 경제학자가 있습니다. 이분의 책을 보면 우리나라에는 미래를 말하다 이런 제목으로 번역이 되어 있는데요. 경제적 불평등은 정치의 산물이다 이렇게 적시하고 있습니다. 여러 대목에서 그런 주장을 펼치고 있는데 잘못된 정치 때문에 불평등이 심화되고 있다는 얘기고요. 그걸 다른 말로 하면 우리나라처럼 양극화가 심화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박근혜 정부, 이명박 정부, 박근혜 정부 8년 동안 제가 말씀드린 대로 부자 경제에 집중하고 도대체 서민들을 돌아볼 생각을 안 하다 보니까 양극화가 심해진 겁니다. 정부가 정책 의지를 갖고 이 양극화를 막겠다고 하면 조금이라도 개선되는 게 맞는 것일 텐데 개선되지 않았다는 얘기는 노력을 했는데 안 했다는 게 아니라 애당초 의지가 없었다는 얘기고요. 선거 때 이런 정도 우리가 해보겠다고 공약해놓고 되고 나서는 언제 그러냐는 듯이 나몰라를 했기 때문에 양극화가 심해진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양극화 문제를 풀기 위해서는 정부가 우선 노선을 바꿔야 됩니다. 이제는 부자 편드는 정치가 아니라 부자 편드는 국정이 아니라 서민 편드는 국정으로 노선을 바꿔야만이 양극화 문제의 실마리가 풀릴 텐데 그러지 않아서 저는 심히 걱정하고 있고요. 그래서 이번 총선에서 유권자들이 이대로는 안 된다라는 메시지를 표를 통해서 던져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네. 네, 정의당 김종대 후보 말씀해 주시죠. 새누리당 정책 공약집을 읽어보면은 대체로 느낌이 어떻게 드냐 하면은 기존의 어떤 사회 구조와 체질을 바꾸지 않은 가운데 약자들 또는 청년, 여성, 장애인들에 대해서 이렇게 시혜를 많이 베푸는 듯한 이런 공약으로 설계가 되어 있습니다. 근데 저희는 그렇게 어떤 시혜를 베푸는 건 필요 없다는 것이죠. 그런 시혜는 받을 필요가 없습니다. 그게 아니라 사회 약자의 정치 사회적 지위를 높임으로써 그런 시혜 자체도 본인이 설계하고 추구할 수 있는 주도적인 이런 부분의 공약을 많이 내놨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노동 공약, 청년 공약은 단연코 저희 정의당이 제일 많다고 생각이 됩니다. 이런 부분에서 새누리당이 좀 불안감을 느끼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최근에 내놓고 있는 공약을 보면 너무 설이 그어가지고 이게 진짜 공약이 맞는지 의심스러울 때가 굉장히 많습니다. 아니 밥은 뜸은 들이고 먹어야 될 거 아닙니까? 왜 이렇게 급하게 내놓으십니까? 우선 최저임금 공약. 이거 지금 9,000원 하겠다는 건지 말겠다는 건지 계속 말 바뀌고 있죠. 그 다음에 고교, 무상교육 공약. 이거 원래 박근혜 대통령이 약속하셨다가 사실상 거의 파기된 공약이었는데 이번 총선에 또 재탕으로 나눴는데 언제 어떻게 하겠다는 것인지 이게 이행 계획과 재원 방안이 있습니까? 그 다음에 국공립 어린이집 확충 공약 이런 경우는 말이죠. 사실은 세부 공약란에 들어가면 실제 추진 방안을 안 써놓은 공약이죠. 그 다음에 초동 돌봄교실 확충 공약. 이건 참 황당합니다. 한번 박근혜 대통령이 대선 공약 때 냈다가 파기됐다가 그러다 다시 재추진됐다가 그러다가 또 추진하고 있는 거거든요. 두 번 파기됐다 세 번째 나오는 것들이죠. 또 건강보험료 부과체계 개편 공약 등등 이런 것들이 굉장히 지금 새누리당에서 쏟아져 나오고 있는 게 이게 익은 밥인지 서른 밥인지 알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또 새누리당이 과감한 건 있습니다. 뭐냐면 개발폭탄, 예산폭탄입니다. 이건 사실 민주당도 엇비슷하게 지금 가고 있지만은 그렇게 복지 포퓰리즘 욕하면서 또 복지가 나라를 망하게 한다 그러면서 지방 돌아다니면서 공약하는 거 보십시오.
영남권 신공항 보십시오. 비행기도 안 다니는데 공항 또 질 것처럼 얘기하는데 그 활주로에 고추 말립니까? 아니 비행기가 안 오는데 그 활주로 뭐 했을 겁니까? 고속도로가 있고 그 옆에 송전탑이 지나가고 주거시설에 또 옆에 뭐 개발하고 이런 식을 예산 폭탄이라고 말하고 표를 하는 거는 이건 매수 전략입니다. 매수 전략. 그런 점에서 제가 보기에 정말 양극화에 관심이 있는가? 그리고 그게 시혜적인 정책이 아니라 구조적인 정책으로 바꿔줘야 되지 않느냐. 이런 점에서 좀 그 진정성을 촉구하고자 합니다. 네, 사회 양극화 해소 방안에 대한 자유 토론 시간입니다. 누가 받아주시겠습니까? 네, 국민의당 이상돈 후보. 네. 사회 양극화가 굉장히 심화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뿌리를 볼 것 같으면은 뭐 특정한 정권의 책임이다. 이렇게 말하기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우리 그 1990년대 그 세계화 있었고 또 정보화 있었기 때문에 그리고 또 우리나라 산업이 고도화되니까 이른바 제조업 또는 이른바 좋은 일자리, 정규직 직장이 많이 좀 감소되고 저는 우리는 막 그것이 이제 오늘날의 양극화 문제를 나온 것 같습니다. 그러나 이것을 치유하기 위해서는 단기적으로라도 사회적인 불안을 좀 해소하기 위해서 우리가 좀 약자들을 돌봐야 된다고 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거기에 대해서는 차세대 산업을 정부가 좀 관심을 갖고 육성을 해야 한다고 봅니다. 그런데 이 박근혜 정부 들어와서는 이렇다 할 경제 정책을 우리가 좀 찾아보기가 어려웠습니다. 과연 창조 경제가 초래한 것이 무엇인가 의심하지 않을 수 없고 우리가 그 작년 1년 동안에는 건설업이 붐을 이뤘다는 걸 알 수 있지 않습니까? 그것이 과연 좋은 일자리를 창출했는가? 또 우리나라 그 장기적인 거시적 경제의 어떤가에 대해서는 많은 비판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좀 산업 고도화 그리고서 이제 공정한 성장을 위한 어떤 구조 발전 이런 것은 장기 과제죠. 그러나 우리가 그렇게 한가하지 않기 때문에 우리는 좀 단기적으로라도 청년 대책, 비정규직 대책 같은 것을 좀 우리가 추구해야 된다고 봅니다. 특히 우리 국민의당은 비정규직이 전체 노동자의 압도적 다수 거의 뭐 80, 90% 노조가 없는 근로자가 많다. 그래서 이 노조가 없는 근로자를 보호하기 위해서 자발적인 조직인 노동회의소를 좀 전국적으로 조직해서 비정규직이 자신들의 목소리를 낼 수 있도록 하는 그런 공약을 갖고 있습니다. 노동회의소라고 우리가 이름을 붙였습니다. 네, 새누리당 유민봉 후보 예. 토론해 주시죠. 새누리당의 대책이 시혜를 베푸는 것이다. 정말 시혜를 베푸는 것이 가장 복지 포퓰리즘의 용어에 부합할 거라는 생각이 들고요. 정말 이번 각 당의 공약에서 어느 당의 공약이 시혜를 베푸는 정책인지 보시면은 좀 알 수 있을 것 같고요. 저는 전적으로 우리 김종대 후보께서 이야기하신 정치 사회적 지위를 좀 높여야 된다. 그 다음은 저는 사실은 경제 정책이 없다고 또 우리 이상돈 후보께서 지적을 하셨는데, 기본적으로 양극화의 해소는 경제 활성화를 통해서 개개인의 소득을 증대시키는 것, 그리고 일자리를 많이 만들어내는 것. 그러니까 정부가 재정을 써서 나누어주는 그런 양극화 해소가 아니라 일을 통해서 소득을 통해서 어느 정도 소득을 계층으로 중산층으로 올라오는 그런 프로그램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 다음은 대기업을 위한 부자를 위한 정당이다 그런 말씀하셨는데 사실 지금 우리나라의 경제 구조에서 대기업이 가지고 있는 생태계가 있습니다. 대기업 하나만이 아니고요. 대기업을 중심으로 1차 협력, 2차 협력 모든 회사들이 중소기업까지도 전부 다 함께 생태계를 형성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그 생태계는 생태계로 살리면서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어떤 불공정한 거래 그리고 원칙이 바로 선 어떤 시장 경제 질서 이것을 잡는 것이 아주 중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이 정부 들어서 최고 세율이 35%에서 이제 38%는 2012년에 인상이 되었고, 그 다음 그 구간을 3억에서 1.5억, 1억 5천으로 이렇게 낮추었습니다. 이런 식으로 또 대기업이라든지의 어떤 비과세 감면 혜택 이런 것도 철저하게 줄여나가고 있는 거거든요. 저희들은 분명히 우리 서민들이 지금 안고 있는 그런 어려움을 분명히 알고 있고
그런 정책을 지금 적극적으로 펼쳐나가고 있습니다. 네. 누가 받아주시겠습니까? 네, 더불어민주당 이철희 후보 말씀해 주시죠. 예, 우리 사회의 양극화 문제는 뭐 심각하죠. 그건 다 공감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실태에 대해서는 충분히 공감할 텐데 원인이 뭐냐를 가지고 조금 이견이 있을 거고요. 또 처방이 뭐냐 가지고 좀 생각이 다를 수 있는데 저는 돈이 복지를 하기 위해서 돈이 들어가는 건 뭐 당연지사이기 때문에요. 그렇다면 정부가 좀 정직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러이러한 약속된 복지를 하기 위해서는 돈이 이만큼 들어갑니다라고 충분히 설득하고 뭐 일절석에 명령 내리듯이 할 필요는 없는 거잖아요. 충분히 사회적 공감대를 만들어서 가면 되는 거고 야당과 협의를 하면 충분히 가능한 길이 열릴 텐데 말로는 그걸 안 하겠다고 딱 다놓는다. 특히 부자 감세액을 되돌리자 정상화하자는 것에 대해서는 완강히 거부하고 있는데 반대로 서민 정세는 쉽게 해버리잖아요. 담배값 그냥 올려버리잖아요. 그 다음에 길거리에 교통범칙금 난무하잖아요. 막 잡습니다. 이게 그러면 피해가 누구한테 가냐면 서민들한테 돌아간다는 얘기입니다. 원칙을 하나로 완벽하게 일관성 있게 준수를 하든지 아니면 동일하게 서민들의 부담을 줄여주고 부자들의 부담을 늘릴 쪽으로 가야 되는데 이게 엉뚱한 방향으로 가고 있으니까 저희가 문제를 지적하는 거고 이렇게 해서는 양극화가 안 풀린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고요. IMF 보고서에 의하면 우리나라 소득 상위 10%가 전체 소득의 45%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IMF 보고서입니다. 그 IMF 보고서가 이른바 낙수효과, 돈을 풀거나 아니면 대기업이나 큰 단위에서 뭔가 좀 잘 되면 이 돈이 흘러내려오는 거 아니냐라는 거는 틀렸다고 이미 검증이 돼 있으니까 이 노선을 좀 버리자는 거예요. 이미 실패하고 국제기구가 안 된다고 하는 노선을 고집할 게 아니라 버리고 이제는 모두가 공감하는 쪽으로 가보자는 거예요.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소득 올려주는 쪽으로 가자는 거예요. 근데 소득 올려주자는 실질적인 정책은 아무것도 없잖아요. 그러면 야당의 방안이라고 할지라도 같이 토해서 받아들이면 얼마든지 될 텐데 왜 그걸 안 하는지 저는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네, 정의당 김종대 후보 토론 이어가 주십시오. 저희도 이제 국민 월급 300만 원 시대, 복지임금 100만 원 시대에서 굉장히 호평을 받은 공약입니다. 여러 시민단체에서 비교적 굉장히 현실성 있게 잘 작성된 공약이라는 점을 말씀드리고 또 31개 분야에 전부 공약 발표를 한 유일한 정당이 정의당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약 1000페이지가 넘는 그런 공약집이 지금 홈페이지에 떠 있고 이 부분은 저희가 오래전부터 준비해 왔다는 부분을 말씀드립니다.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말씀드릴 것은 이제 개천에서 용나는 시대는 끝났지 않습니까? 과거에 상고 출신 대통령 3명 나왔습니다. 김대중 대통령 목포 상고 나왔고 노무현 대통령 부산 상고 나왔고 이명박 대통령 동지 상고 나왔고 개천에서 용나던 시대 아니었습니까? 이게 한국 사회 발전의 성장 동력인 그 역동성이었거든요. 이게 없어졌다는 거예요. 그건 차별이 존재하기 때문인데 이젠 개천에서 용이 안 난다는 얘기인데 그런데 저는 차별 자체는 완전히 없앨 수 있다 하더라도 그 차별을 당연시하는 이데올로기만큼은 깨야 된다고 봅니다. 이제는 차별 자체가 이데올로기가 됐다는 말이죠. 그래가지고 교회에서 고졸이 그 대졸자 있는 청년부에 가서 활동 못합니다. 완전히 루저가 되는 것이죠. 그러면서 이제 사회 통합력이 굉장히 붕괴되고 있는 이런 상황에서 빨리 복지 수준을 높여가지고 기본적인 사회 안정망과 통합의 장치를 만들어 놔야 됩니다. 근데 지금 그것을 하는 척만 하고 그 선거 때 이렇게 나오는 진정성 없는 정책들은 이건 안 하겠다는 얘기하고 똑같은 거거든요. 그런 점에서 일단은 이 복지에 있어가지고 국가가 조금 더 과감해지셔야 됩니다. 지금과 같이 이렇게 재정 따지고 뭐 하면서 다른데 국방비나 SOC로는 지금 예산이 줄줄 새고 있는데 그런 건 투자라 그러면서 복지는 비용이라고 말한다는 거예요. 이게 바로 이데올로기입니다. 이게 바로 차별의 관점입니다. 이렇게 해서는 앞으로 개천에서 용나는 시대는 끝났다. 우리 사회 통합성은 와해된다. 그러면서 사회의 근간을 유지하는 우리의 어떤 기본 공동체 정신이 사라진다. 여기서 위기감을 느껴야 됩니다. 네, 정의당 김종대 후보 발언 들었습니다. 네, 새누리당 윤민봉 후보 말씀해 주시죠. 개천에서 용난다 하면서 이제 과거에 상고 출신으로 우리 대통령 되신 분들을 예를 들었는데 1980년 전후 되면 우리가 대학 졸업자가 4만 명 내외입니다. 지금 우리는 그 10배 이상의 대학 졸업자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 당시에 그 상고는 같지만 정말 대학교 갈 실력이 되는 분들이 많았죠. 그러니까 그 비유는 지금으로 그대로 옮겨서 설명하기에는 좀 부족한 측면이 있고 우리도 분명히 저소득층이라든지 취약계층이 무언가 성공할 수 있는 그런 노력하면은 가능한 것,
성공 희망의 사다리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 새누리당 공약에서도 저소득층이나 중소기업 근로자가 국비 유학의 기회를 주어서 해외에 가서 공부할 수 있도록 또 하고, 그다음 영재 교육을 받을 수 있는 그런 기회를 더 확대해 나가고, EBS에 이제 채널이 하나 더 생기면은 정말 양질의 교육 콘텐츠를 누구에게나 다 제공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전반적으로 우리 사회에서 저소득 취약계층이 이런 국가의 정책을 통해서 나도 돈 있는 사람만이 저런 교육을 받고 저런 기회를 받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도 저런 기회가 올 수 있다는 그런 것을 지금 확충해 나가고 있습니다. 네. 국민의당 이상돈 후보 말씀해 주실까요? 네. 지금 일단 이것도 제가 박근혜 대통령이 대통령 되시기 전하고 후하고를 좀 비교해서 말씀을 안 드릴 수가 없네요. 박근혜 대통령의 경제정책은 대통령 되기 전까지는 경제민주화가 가장 중요했습니다. 그리고 복지 대통령이 되겠다고 약속을 했고, 그러나 대통령 되신 다음에는 경제민주라는 단어가 사실상 대통령의 어록에서는 빠져버렸습니다. 그에 대해서는 이론을 제기하기 어려울 겁니다. 또한 박근혜 대통령이 국회의원 시절, 야당 대표 시절에 가장 강조했던 부분이 재정 건전성입니다. 그래서 박근혜 대통령은 자신과 요번에 자신과 굉장히 파국을 맞은 유승민 의원이 재정 건전성을 가장 강조했던 의원이라고 이렇게 자부심을 가지셨죠. 그러나 박근혜 대통령 임기 동안에 공공적자, 재정적자 폭증한 것은 술대로 나와 있지 않습니까? 또 박근혜 대통령은 이명박 정권 당시에 국가가 토건 정책을 밀고 한 것을 굉장히 비판적으로 봤고, 그런 것이 2012년 총선과 대선에서 특히 부동층 유권자를 흡입하는 데 큰 역할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 정부 들어와서 창조경제가 별다른 가시적 효과가 없죠. 사실 그건 단기적 효과가 나올 수가 없는 겁니다. 한 것이 이제 이른바 금리를 내려서 아파트 사라고 한 거 아닙니까? 그래서 온 나라가 아파트로 덮여버렸는데 이게 뒷감당이 될 것인가 말이죠. 그리고 무리해서 대출을 얻어서 집을 샀기 때문에 작년 1년 동안에 지방정부가 세수가 조금 숨통을 쳤습니다. 이제 잔치는 끝났어요. 여기에 대해서 과연 현 정권 새누리당은 뭐라 말할 것인가. 김무성 대표가 자기 입으로 그랬습니다. 우리나라 경제가 위기라고. 이명박 박근혜 정권 8년 만에 경제도 위기가 왔습니다. 어떻게 답하겠어요? 네. 어떤 분이 이어가 주실까요? 네, 더불어민주당 이철희 후보. 저희 당이 준비하고 있는 이 양극화 해소 방안에 대해서 조금 설명을 드리고 싶은데요. 양극화 때문에 가장 큰 데미지를 입고 있는 분들이 나이 드신 어르신들, 또 자영업자들, 또 청년들입니다. 청년들에 대해서는 저희 당에 속해 있는 서울시 박원순 시장, 또 성남의 이재명 시장이 청년 취업수당이나 배당을 좀 해보려고 했더니 그렇게 안 된다고 반대를 하고 있는데요. 이 반대 철회해 주실 것을 공식적으로 요청드리고 싶고요. 어르신들 문제는 저희가 기초연금을 30만 원까지 하위 소득 70%, 소득 하위 70% 어르신들에게 30만 원까지 단계적으로 올려드리겠다는 건데, 이거는 지금 20만 원 기초연금 받으시는 분 중에 온전히 다 받으시는 분이 10명 중에 4명밖에 안 됩니다. 이래서는 사실상 의미가 없는 거기 때문에 균등하게 20만 원 우선 드리고 점차적으로 올려서 30만 원까지 저희가 드리려고 하고요. 또 하나 자영업자를 비롯해서 어르신들이 고통을 겪는 게 이게 건강보험입니다. 저희는 건강보험료 부과체계를 소득 중심으로 지금 8개인가 9개로 되어 있거든요. 그 기준을 소득 중심으로 단일화시키면 전체 2100만 세대 중에 무려 1900만 세대가 혜택을 봅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공감을 한다면 야당의 제안이라고 할지라도 흔쾌히 받아서 같이 좀 총선 끝난 뒤에 바로 좀 했으면 좋겠고요. 저희 당은 이 문제에는 반드시 해내겠다는 약속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네. 건강보험 체계를 이제 소득 중심으로 간다는 그 기본 방향에 대해서는 새누리당도 공감하는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제 세부 항목에 들어가서는 이제 어디까지 인정을 하고, 왜냐면 우리나라가 소득 금융자산 중심이 아니라 부동산 중심의 자산을 많이 가지고 있기 때문에 소득만 기준으로 해서 이 부과했을 때 나타나는 어떤 문제점 등등에 대해서 좀 더 심도 있게 같이 논해 볼 부분일 거라고 생각이 되고요.
30만 원 기초연금 확대도 정말 우리가 재정만 충분하다면 30만 원이 아니라 40만 원은 못 드릴 이유가 없겠죠. 그런데 우리 경제 전반적으로 어려운 상황이다 보니까 그만큼 재정 여건이 어렵고 그래서 지금 20만 원도 힘들게 그렇지만 보장해 나가고 있는 그런 부분들입니다. 그래서 30만 원의 경우에는 이제 재정 확충을 어떻게 할 것이냐, 재원 확보를 어떻게 할 것이냐가 가장 큰 문제가 될 거라고 이제 생각이 됩니다. 예, 사회 양극화 해소 방안에 관한 자유토론 시간입니다. 지금 이상돈 후보께서 53초, 유민봉 후보 20초, 김종대 후보 12초, 이철희 후보 14초 이렇게 남으셨는데 마무리 발언을 조금씩 해주시죠. 이상돈 후보부터 말씀해 주실까요? 네. 이 사회 양극화 대책은 장기적으로는 우리나라가 과학기술에 과감한 투자를 해서 미래 산업을 발전시켜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이번에 비례대표 후보 1, 2번이 참 사계의 탁월한 과학기술자를 우리가 모신 것도 그런 의지라고 봅니다. 특히 우리 안철수 대표는 미래산업 분야에 대해서는 당대표 중에서는 가장 확실한 소신이 있고 지식이 있고 또 공정한 성장에 대한 신념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게까지 기다리다가는 좀 심각한 문제가 있기 때문에 잠정적으로 우리는 청년 대책으로서 청년 구직 수당, 이재명 시당이 한 것좀 비슷한 게 되겠습니다. 학자금 대출을 인하한다든가 또 청년들에 대해서 임대주택을 좀 저가를 보급하는 거, 또 공공기관에 대해서는 한시적으로 청년 고용을 할당시키는 거, 이런 노력을 우리가 하겠다고 공약으로 내놨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이 좀 어려운 청년들에 대해 도움이 되길 희망합니다. 네. 유민봉 후보 말씀해 주시죠. 복지는 비용이라고 우리 당이 전혀 생각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일하는 복지, 고용 복지, 그래서 가장 중요한 복지는 우리 청년들에게, 노인들에게 모두 일자리를 제공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일자리를 통해서, 소득을 통해서 자기를 실현하고 또 행복한 삶을 사실 수 있도록 우리는 지속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네, 김종대 후보 정리해 주실까요? 예. 양극화 문제는 승자가 모든 것을 다 독식해버리는 경쟁체제의 산물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또 개인의 물질적 욕망을 자극하는 더 경쟁 사회를 만들 때 복지는 비용으로 인식하는 것이 틀림없습니다. 이런 이데올로기 더 이상 용납해서는 안 됩니다. 네. 이철희 후보 말씀해 주십시오. 예, 지난 대선 때 박근혜 후보의 기초연금 20만 원 공약을 입안하신 분이 김종인 대표입니다. 이분이 재정 여건을 충분히 검토해보니 30만 원도 가능하다고 하니 믿고 같이 가보면 좋겠습니다. 네, 시간 잘 지켜주셔서 감사합니다. 토론을 시작한 지 벌써 1시간 15분이 훌쩍 지났습니다. 중앙선거방송토론위원회가 주최하는 제20대 비례대표 국회의원 선거 후보자 토론회 여러분 보고 계십니다. 지금까지 각 당의 정치 대표 공약에 이어서 정치 쇄신 방안, 그리고 남북 외교 문제, 사회 양극화 해소 방안에 관한 이야기를 들어봤습니다. 이제 주도권 토론 시간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주도권을 가진 토론자들에게 모두 7분의 시간이 주어집니다. 반드시 먼저 상대 토론자를 지정한 다음에 질문을 해주시기를 바라고요. 가급적 질문과 답변은 1분 이내로, 그리고 적어도 2분 이상에게 질문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이 주도권 토론 시간을 잘 활용하시면 각 당의 공약과 정책을 부각시키고 또 다른 당의 정책을 검증하실 수가 있습니다. 이 주도권 토론은 여러분들이 주도하시는 것인 만큼 제가 가급적 개입하지 않는 게 가장 토론이 잘 되는 것입니다. 저는 지켜보다가 혹시 방향이 좀 어긋나시거나 시간이 초과가 되면 개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주도권 토론 국민의당 이상돈 후보부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분에게 질문하시겠습니까? 일단 아무래도 집권 여당한테 네, 시작해 주시죠. 죄송합니다. 네. 민명 후보에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새누리당은 2012년 때도 그랬고 지금 공약집에도 국회의원들의 윤리 기준을 강화하겠다고 아주 철저하게 약속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를 들어서 국회의원 후보가 박사학위가 있는데 남의 논문을 그냥 복사해서 박사학위를 받았다. 그것이 드러나게 되면 그 후보로 있어도 되겠습니까? 국회의원님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2012년에 그런 일이 있어서 심지어 당선된 후에도 당시에 새누리당 지휘부가 그 당선자를 출당시킨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출당당한 사람이 다시 복당을 했고 이번에 공천을 받아서 또 다른 지역구에 출마를 했습니다. 그거 보면은 과연 새누리당의 국회의원 윤리심사를 강화하겠다는 그 공약을 과연 신뢰할 수 있는가 말이죠. 그거 하나 묻고 싶고요. 또 하나는 새누리당 공약을 보면은 교육의 자주성을 확보하겠다는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이 정부 들어서 대학의 구성원들이 뭐 교수건 직원이건 학생이든 간에 어떤 각자 뭐 상황이 다르죠. 자율적으로 선출한 국립대학 총장을 정부가 아무런 이유 없이 거부해서 총장이 없는 대학이 좀 여러 곳에 있습니다. 그래서 심지어는 지금 재판도 걸려 있고 어떤 1, 2심에서 정부가 패소한 경우도 있어요. 뭐 이러이러한 대학이 있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뭐 방송대 대표적인 경우죠. 이런 상황이 벌어지고 있는데 어떻게 교육의 자주성을 이렇게 강조할 수 있는지 공약으로 내세울 수가 있는지 그 두 가지 한번 묻고 싶습니다. 예. 네. 우선 윤리심사에서 어떤 문제가 있었다든지 하면은 그 부분은 뭐 당연히 고쳐져야 할 부분이고요. 20대 국회에서 그런 일이 있어서는 절대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것은 뭐 새누리당뿐만 아니라 모든 당에 다 적용될 수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다음 교육의 자주성 특히 대학에서의 자주성이 충분히 보장되는 것 저도 전적으로 공감합니다. 그런데 앞서 이제 아무런 이유 없이 총장 그 임용이 늦어지고 미루어지고 있다. 그 아무런 이유 없이라는 부분은 제가 좀 공감하기 힘든 부분입니다. 왜냐하면 제가 그 내용을 정확하게는 모르지만 어쨌든 교육부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 후보자들의 어떤 그 자질, 자격 이런 부분을 검토를 한 것이고 그에 따라서 지금 임용이 이루어지지 않는 것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또 질문해 주시죠. 네. 또 일단 그 이철이 더불어민주당 후보께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더불어민주당 그 전 새정치연합 그 돌 거슬러 올라가면 그 민주당이죠. 어느 정당보다도 상향식 민주주의를 강조해왔던 정당입니다. 우리나라에서 뭐 오픈 프라이머리를 가장 먼저 도입하고 바람을 일으켰고 국민들한테 호응을 받은 그런 정당이죠. 그런데 이번 총선 과정에서는 과거에 약속했던 그런 것이 좀 슬그머니 빠진 것 같습니다. 그것이 혹시 이번에 공천을 둘러싼 파문 때문에 그런 공약을 더 이상 내기가 좀 어려워서 그런 것 아닌지, 그렇다면은 이번 공천 지났으면은 다시 한번 다른 정당과 함께 우리나라의 그 참 한심한 막장 드라마를 보이는 공천 제도를 개혁하기 위해서 어떤 새로운 방안을 모색할 의향이 있는지, 또 우리나라에서 과연 오픈 프라이머리 이런 것이 정착될 수 있는지 거기에 대한 그 당의 입장 또는 더 나아가서 후보의 입장을 한번 물어보고 싶습니다. 저희 당에 선택하고 있는 공천 제도는요, 당헌 당규에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아마 상향식 이 공천 제도, 오픈 프라이머리 얘기를 했습니다만, 기억하실지 모르겠는데, 혁신위원회가 구성이 되면서 당헌 당규에 여러 가지 방안을 적시해 놨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국민 경선 제도도 있었고요. 이게 이제 오픈 프라이머리에 부합하는 제도고, 국민 참여 경선도 있었고, 배심원 경선도 있고, 여러 가지 방안을 선택해 놓고, 적시해놓고 그중에 선택할 수 있게끔 만들어놨는데, 이번에는 아시다시피 선거법 협상이 워낙 늦어지는 바람에 저희가 좀 원래 상향식 공천의 원래 취지를 온전하게 구현하기 좀 어려웠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좀 송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만, 당헌 당규에 정해지지 않은 방식대로 저희가 지금 공천하지는 않았던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또 혁신위가 정직하게 당내 토론이나 국민적 공감 속에서 안을 만들었기 때문에 썰그머니 뭘 바꾼 건 아닙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공천은 상향식 공천의 취지는 공감합니다만 정당으로서 해야 될 가장 큰 원칙은 전 책임 공천이라고 봅니다. 사천이 아니고 공천이 돼야 된다는 것이고, 그 공천에 대해서는 정당이 반드시 책임을 져야 되기 때문에 저는 책임 공천이 답이라고 생각하고요. 아마 저희 당은 그런 방향으로 계속 노력할 겁니다. 네, 그 제가 좀 다시 말씀드리면은 우리는 지금 창당한 지가 3개월도 안 됐습니다만은 그야말로
정당을 처음 창당해서 첫 선거, 얼마 앞두고 한 선거에서 진짜 경선을 굉장히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은 우리가 좀 자랑스럽게 말할 수 있습니다. 과거에 제3당이 많았지만은 창당 초기에 이렇게 여론조사 또는 수기 배시 문제 같은 이런 상향식 공천을 하려고 노력했다는 점은 제가 한번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또 특히 그 대학 총장의 공석에 대해서는 저는 그 답변이 좀 이렇게 납득이 좀 안 갑니다. 이미 법원에서 행정소송에서 정부가 패소한 판결이 나오고 있습니다. 물론 대법원 판결이 나오겠지만은 대법원 판결이 나올 때까지 기다리면은 거의 3년 정도의 대학 총장이 공백이 됩니다. 이런 것을 정부가 어떻게 설명할 수 있는지 저는 납득이 안 갑니다. 네. 30초 남으셨는데 새누리당 유민봉 후보 답변을 원하십니까? 한번 답변 들어보고 싶습니다. 네, 말씀해 주시죠. 이미 말씀드린 대로 교육부에서 어떤 그 현명한 그런 판단을 우리 당에서도 기대하고 있고 그 정책을 계속 지지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답은 좀 충분하지 않습니다. 근데 더 이상 답하기가 좀 곤란한 것 같으니까. 네. 그다음 넘어가겠습니다만은 오늘날에도 방송대학 등 많은 대학들이 총장이 없이 졸업식퇴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돈 후보 주어진 7분 다 이용하셨는데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면 주도권 토론은 주도권을 주신 분이 사회자가 되셨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7분 안에 답변 시간까지 다 포함이 됩니다. 상대방 답변이 너무 생각보다 길어지면 자기 시간을 까먹는 거니까 제지하셔도 괜찮습니다. 그러면 새누리당 유민봉 후보께서 주도권 한번 잡아주실까요? 예, 우선 더민주당 이철희 후보께 질문 드리겠습니다. 이제 앞서 김종인 대표께서 30만 원 증액하더라도 전혀 문제가 없다 이런 말씀을 하셨다고 하는데 지금 더민주당에서 공약한 그것을 실현에 옮기기 위해서는 31조 1천억 추계가 나와 있죠. 그 부분이 어떻게 확보될 수 있는지 한번 설명을 들어보고 싶습니다. 예, 안 그래도 그 질문을 하실 것 같아서 예. 저도 공약집을 자세히 읽어봤는데 공약집 맨 뒤에 보면 예. 들어가는 예산 추계와 재원 조달 방안을 아주 상세히 명시를 해놨습니다. 그래서 보시면 그 강론을 가지고 토론할 수는 있겠습니다만 이 재정 추계도 없이 재정 확보 방안도 없이 그냥 지른 거 아니냐라는 오해는 안 하셨으면 좋겠고요. 연 30조 더 들어가는 거는 제가 어제 김종인 대표랑도 그런 얘기를 해봤습니다만 이 재정 세출 예산만 잘 구조조정해도 연 20조 가량을 아낄 수 있다 그러거든요. 그러면 그 구체적인 방안들이 앞으로도 세밀하게 나오면 얼마든지 토론해서 그것이 가능하다 불가능하다 따져볼 수는 있겠습니다만 뭔가 좀 새로운 접근을 가지고 보다 많은 사람들의 혜택을 드리겠다고 하면 마치 그것이 허황된 것인 것처럼 좀 매도하지는 않았으면 좋겠다. 예, 아마 김종인 대표께서 그 당시 현 정부의 공약을 개발하고 또 예산 추계하면서도 바로 이 방법을 분명히 썼고 이 정부에서 그 방식을 계속 추진하고 있습니다. 말씀드리면은 이제 소비성, 중복성, 선심성 그런 예산은 삭감하겠다. SOC 분야의 예산을 삭감해서 재정 지출 절감을 하겠다든지 또는 비과세 감면 제도를 정비하고 지하 경제를 축소하겠다. 그것을 통해서 조세 개혁이죠, 소위 말해서. 그것을 통해서 또 이제 세입 증가시키겠다. 바로 그런 노력들을 지금 현 정부에서 해오고 있는 것입니다. 굉장히 짤대로 지금 사실 짜고 있는 거거든요. 거기에 이제 더민주당에서 아직도 여력이 있다. 그런 말씀을 하시니까 제가 이게 과연 실현 가능한 예산 확보 방안인가 그런 부분에 상당히 좀 의구심이 들었습니다. 그거는 저희가 자료로 예. 따로 한번 보내드리든지 필요하면 예. 저희가 가서 설명을 해드릴 텐데요. 제가 잠깐만 말씀드리면 소요 재원은 연 29조 7천억이 소요된다고 저희가 추계하고 있고요. 지금 말씀하신 대로 재정개혁이나 조세개혁을 통해서 31조 1천억 원이 확보 가능합니다. 그러니까 저희는 충분히 검토한 아이라고. 그 부분은 이제 국민연금기금도 이제 10조를 동원해서 보육시설이라든지 공공임대주택 등 공공 인프라 확충에 사용하겠다 했는데
이 국민연금은 또 국민연금대로 재정 건전성을 확보해야 되는데 이런 수익성이 없는 분야에 투자한다든지 이런 부분들이 어떤 국민적 공감대를 형성해야지만 이루어질 수 있을 것이라는 그런 생각이 좀 들고요. 네. 그다음 우리 국민의당께 한 번 더 말씀을 드리면은 이제 선진화법에 대해서 지금대로 그대로 가야 된다 그런 말씀을 하시는 거죠. 개정할 필요가 없다. 네, 저는 선진화법이 우리나라에 좀 정착되도록 좀 상당한 시간을 좀 두고 봐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것을 무리하게 개정하지 말고 개정하러 노력하지 말고 그 장점도 많이 있습니다. 사실 법안 통과가 좀 지연됐지 법안 통과가 마비된 경우는 우리가 뭐 별로 없습니다. 법안 통과가 지연이 어느 정도 되었냐면요. 최근에 경제연구원 보고서에 의하면은 517일입니다. 1년 5개월. 지금 19대 국회에서 경제활성화법 35개의 경우에는 1년 7개월 정도가 걸립니다. 통과율이 40% 정도밖에 안 되고요. 그런데 저는 이런 비유를 하고 싶습니다. 우리가 축구에서 골키퍼가 몇 초 이상 볼을 가지고 있으면은 파울을 선언하지 않습니까? 이 국회에서도 각 상임위에서 이 선진화법에 기대 가지고 법안을 통과시키지 않는 그 기간이 1년, 2년, 3년 회기를 넘겨서까지 완전히 폐기되는 그런 수준도 굉장히 많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한 선수가 골키퍼가 너무 오래 볼을 잡고 있으면 반칙을 주듯이 분명히 어느 기간이 넘어서면은 이런 법안을 계속 본회의에 상정해가지고 표결에 붙이는 이런 노력이 필요할 것이라는 그런 생각이 들고. 그거에 대해서는 제가 좀 시간을 좀 반론을 좀 해야 되겠습니다. 네, 제가 반론 시간을 다시 드리겠습니다. 네, 거기에 대해서는 우리 선진화법이 국회의장한테 좀 권한을 주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현재의 제도를 우리가 불과 몇 년, 3년 한 겁니다. 3년 하니까 최소한도 저는 국회를 한 2텀 정도, 8년 정도를 한번 시험을 해봐도 늦지 않다고 보고요. 제가 만들지 않습니까? 아니, 제가 시간을 발휘하는 거니까요. 주도권을 잡아주십시오. 그 정도에서 듣고. 그 정도, 거기에 대해서는 일반적인 주장이라고 봅니다. 이제, 정부에 대한 어떤 심판론 이야기도 나오고 하는데, 사실은 우리 부모가 자식한테 너 이거 하지 마. 하고 어떤 결과가 안 좋은 때 자식한테 그런 책임을 물을 수 없듯이 지금 많은 경제 활성화 법안이라든지 구조개혁 굉장히 중요합니다. 양극화 해소를 위해서도. 이런 부분에서 법안이 통과되지 못한 상태에서 어떤 잘못을 평가한다는 것이 상당히 이치에 맞지 않는다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 짧은 시간이지만 우리 다시 한번 죄송합니다. 우리 정의당께는 더민주당에서 파견법 지금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있어요. 새누리당에서는. 왜냐하면 이 부분이 뿌리 산업이나 고소득 전문직 그리고 55세 이상 고령 근로자에게만 파견을 허용하는 거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것을 나쁜 일자리를 양산한다 이런 식으로 이제 반대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좀 더 설득력 있게 좀 얘기를 해주시죠. 네, 짧게 답변해 주십시오. 충분히 국회에서 이걸 왜 야당이 반대하는지를 설명을 했고요. 속기록이라도 좀 보시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는데 경제활성화법 30개 중에요. 아실지 모르겠어요. 26개는 통과됐습니다. 3개가 통과 안 됐는데 이유를 하나씩 제가 다 말씀드릴까요? 아니요. 정부와 여당 간의 의견 차이 때문에 안 된 겁니다. 예를 들면 그러니까 경제활성화법도 정부와 여당 간의 차이 때문에 안 된 것도 있는데 마치 야당 때문에 안 됐다고 얘기하는 건 말이 안 되고요. 또 하나 야당도 100석이 넘는 의석을 가진 정당이면 반대할 권한이 있습니다. 무조건 동의해야 됩니까? 주도권 토론 약간 생소한 방식이라서 아직 좀 익숙하지 않으실 것 같습니다. 7분 주어진 시간에 주도권을 갖고 질문 답변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물론 제한된 시간이고 그런 만큼 짧겠지만 주어진 범위 안에서 잘 해주시기를 바라고요. 답변할 수 있는 최소한의 시간은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번에는 정의당 김종대 후보 주도권 토론 시작해 주십시오. 예, 윤민봉 후보께 일단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네. 어제 대구에서 공천으로 대구 시민을 불안하게 했다. 사죄와 반성을 한다. 입이 10개라도 할 말이 없다. 회초리 맞겠다.
이렇게 해서 11명의 그 대구의 후보자들이 무릎을 꿇었습니다. 이것은 기존의 공천에 있어서 중대한 하자가 있었다는 것을 인정하는 발언으로 받아들여도 됩니까? 공천 부분에 대해서는 공천자 대회에서 그 당대표 그리고 최고위원분들도 상당한 부분 그 잘못 사죄 이런 용어까지 이제 나왔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 일정 부분 인정해야 될 것 같고요. 다만 우리 새누리당에서 이번 그 공천 대상이 41개를 경선에 의해서 했습니다. 실제로. 그러면은 과거 어느 때보다도 그 경선의 그 비율도 높았고 또 그 비율로 따지면 이제 경선 대상 지역의 85.6%나 경선이 이루어진 거거든요. 예, 일단은 뭐 잘못이 있었다고 말씀을 해주시니까 그렇게 알아듣겠습니다. 사실 이번에 그 공천에서 주된 논점을 한번 따져보자고요. 사실 전략공천을 새누리당이 많이 한 것도 김무성 대표께서 이미 사과하신 부분이고, 그러니까 그렇게 사과하신 부분은 그렇다 치고, 왜? 그러면은 그 전략공천을 했다 하는 형식이나 절차가 중요한 게 아니라 거기서 불거진 주된 논점이 뭐냐는 것이죠. 주로 이런 겁니다. 상대 계파 찍어내기 아니냐, 좌파 인물 신기 아니냐, 또 한 번 떨어진 사람 돌려막기 아니냐, 이런 것들이죠. 그러다 보니까 언론에서 지금 거대 정당 공천이 잘 됐다고 말하는 언론은 하나도 없지 않습니까? 그 대부분에 하는 얘기가 낙제 공천, 무원칙 공천, 밀실 공천이죠. 그런데 이렇게 공천이 된 상황에서 선거에 지금 중간이 지나갔는데도 아직도 그 문제로 여당의 텃밭에서 의원들이 사과를 하고 계시는 건 이거는 단순한 공천의 문제를 넘어서 정당의 위기로까지 해석이 될 수 있는 겁니다. 제가 보기에는 세 가지가 위기가 있어요. 첫째는 도덕성이 무너지고 상당히 갑질하고 표절하고 여러 가지 취업 청탁하고 이런 분들 많이 공천됐죠. 도덕성의 문제입니다. 둘째, 시스템이 무너지고 상향적 공천하겠다, 시스템으로 하겠다 여러 가지 말씀했습니다만 제대로 고장이 나서 잘 안 돌아갔고 마지막으로 신뢰입니다. 사실은 어떤 그동안에 국민들한테 잔뜩 기대를 부풀려 놓고서 약속을 지키지 못했을 때 그럴 때 어떤 신뢰가 무너진 게 이제 어제 그게 바로 대구 사건입니다. 그렇다면은 이것은 이런 삼중위기가 겹쳤다는 것도 이게 다름 아니라 집권여당, 그것도 텃밭이란 말이죠. 이런 점에서 앞으로 이 선거 이후에 정당 쇄신은 어떻게 하실 것인지 아무 일 없이 넘어가시는 건지 구상이 있으면 좀 얘기를 해주세요. 이번 공천 문제는 이제 새누리당에서 이렇게 상당히 이슈화된 부분도 분명히 인정합니다. 그렇지만은 우리 더민주 국민의당 모두에게서 진통을 겪은 그런 그 부분이지 않나 생각이 되고요. 이런 부분들이 앞으로 모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한국의 정치 문화를 쇄신하는데 20대 국회가 모두 힘을 합쳐서 나가야 된다. 그런 생각을 합니다. 아니 새누리당을 어떻게 쇄신할 거냐 이걸 묻는데 다 같이 겪은 거 아니냐. 또 우리 모두가 정치 문화 쇄신해야 되는 거 아니냐 하면은 그 모두에서 정의당은 빼셔야 됩니다. 왜냐? 저희는 당원 민주주의가 결실을 거두고 성공한 유일한 당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희 당에 어떤 문제 있으면 단 한 가지만 지적해 보십시오. 비례대표 선거 다 자유경선으로 했고 개파 그다음에 어떤 패권 통하지 않았습니다. 제가 바로 그 증거물입니다. 그런데 이런 문제는 사실은 새누리당에게만 야박하게 질문을 드리는 게 아니라 더민주당에도 사실은 마찬가지예요. 누구보다 시스템 혁신을 많이 주장했던 당 아닙니까? 그리고 사실 저는 개인적으로 앞으로 내년 대선을 앞두고 정권 교체를 하는데 누가 뭐래도 더민주당이 야권의 맏형이기 때문에 네. 야권 연대를 비롯해서 우리가 여러 가지 부분에서 더민주당에 협조를 하고 있습니다. 또 그러면서 이번에 좋은 평가를 받기는 받았습니다만은 유감스럽게도 더민주당 역시 패권적 행태를 벌이지 못했다. 그러면 이번에는 더민주당 후보에 이렇게 질문이 겁니까? 바뀌는 겁니다. 네, 미리 질문자를 좀 지정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화면도 있고 또 시간도 정하고 그래야 되니까요. 네. 알겠습니다. 그래서 그런 어떤 그 민주당 내에서도 새누리당과 유사했던 측면, 특히 또 야권 연대에 있어가지고 굉장히 정의당에게 서러움을 많이 주신 게 내년 대선이 걱정 안 됩니까? 그거 좀 말씀 좀 해주세요. 서러움을 드렸다면 죄송합니다. 예. 서러움을 드리려고 그랬던 건 아니고요. 이게 야권 연대의 취지나 목표가 뭔지에 대해서는 충분히 공감합니다. 거기에 대한 이견이 있을 수가 없는 거고요. 저희도 그런데
정당입니다. 집권하겠다는 정당이 그 정당에 예를 들면 그 지역구에서 몇 년씩 고생한 사람들에게 전체를 위해서 이번에 또 양보해라. 지난번에 양보했는데 또 양보해라. 이렇게 말하기는 참 난감한 대목이 있습니다. 그래서 구성원, 아까 말씀하신 대로 당원 민주주의라는 게 그런 거 아닙니까? 위에서 그냥 찍어 누르듯이 이번에 출마하지 마라. 이럴 수는 없는 거니까. 아니, 그러니까요. 예, 그 당대당 연대를 안 한다고 아니죠. 하면서 문제가 복잡해진 거예요. 아니죠. 그러다 보니까 후보들 간에 그 어떤 원칙이 없이 사실 강압적인 어떤 그 압박이 더 그다음부터 심해진 거 아닙니까, 사실은. 아니죠.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지역구에 대해서 무조건 후보 내지 말고 양보해달라는 방식은 저희 당 내부에서 반론이 워낙 거셌기 때문에 한계가 있었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고, 네, 알겠습니다. 그것 때문에 서운하시다 그러면 우리 사정도 있는 거니까 마음을 좀 푸시라는 말씀이에요. 예, 나중에 그거는 선거 끝나고도 계속 한번 따져보기로 하겠어요. 예, 제 생각에 이번 총선에서 제가 가장 안타깝게 생각하는 거는 이 공천 문제를 자꾸 말할 수밖에 없는 현실입니다. 국민 여러분, 다시는 이런 선거 해서는 안 됩니다. 작년에 제1야당 장작 쪼개지듯이 둘로 딱 쪼개져가지고 지금 사람 후보자도 이 당인지 저 당인지 솔직히 헷갈리지 않습니까? 심지어 여야간에도 그렇죠. 이게 중앙정치에서 막장 드라마가 한 번 나오니까 제가 250 선거구를 다는 못 돌아다녔어도 꽤 많이 돌아다니다 보면 지금 전국의 선거구에 막장합니다. 각 지역마다 가면 음모와 배신과 어떤 그 갈등이 없는 지역구가 없어요. 그러다 보니 정책 선거 사라진 지 오래됐죠. 다시는 이런 선거 치러서는 안 됩니다. 사실 이런 패권 정치에 신물이 나서 옆에 보면 그래도 반듯하고 예쁜 정당 딱 하나 남았습니다. 야당다운 야당, 선명 야당. 그래도 당내 민주주의가 그래도 작동하는 정당. 이게 바로 현대화된 진보 정당 아닙니까? 그런 면에서 잘 지켜봐 주십시오. 네, 사회자 없이도 주도권 토론 잘 진행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다만 한 가지 당부드리고 싶은 것은 주도권을 잡으시되 후보를 지명해서 토론하는 형식으로 해주시고요. 추가로 입장을 밝히고 싶은 부분이 있으시면 매진말 시간을 드릴 테니까 그때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주도권 토론 마지막 순서 민주당, 더불어민주당 이철희 후보 주도권 한번 잡아주실까요? 예, 저도 자화자찬 토론을 하고 싶습니다. 그냥 주도권 토론으로 가겠습니다. 유민봉 후보에게 질문 드리고 있습니다. 딱 잘라서 답을 주시면 좋겠는데요. 여론조사를 통해서 드러난 민심과 대통령의 뜻이 다를 때 어떤 선택하시겠습니까? 뭐 간단한 질문입니다. 지금 여기가 저 개인적인 질문을 예. 하시는 겁니다. 예. 저는 당 대표를 공약을 설명하기 위해서 나왔으니까 개인적인 얘기를. 아니, 그게 답변이 어렵습니까? 예. 국회의원은 민심에 따르는 게 답 아닌가요? 어려운가요? 지금 국회의원을 가정해서 말씀하시는 그렇죠. 겁니까? 예. 예. 민심을 따릅니까? 예, 좋습니다. 예, 그러면 조금만 소급해 가보죠. 유승민 원내대표에서 찍어낼 때, 당시 모든 여론조사에 의하면 절대 다수가 잘못됐다라고 지적을 했습니다. 그게 민심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그런데 대통령은 나가라는 거였습니다. 그때 그러면 대통령에게 반기를 드셨겠습니다. 만약에 국회의원이었다면? 지금 새누리당 당헌에 보면은 당은 대통령의 정책을 협조하고 또 국정에 대해서 같이 책임을 진다. 이게 협조가 아니라 그런 굴종 아니에요? 운명 공동체적인 그 규정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 차원에서 이해를 하시면 충분히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당과 대통령의 저는 좀 동의하지 않는 부분이 있는 게 헌법에 보면 국회가 먼저 나오잖아요. 입법부와 행정부, 사법부는 상권 분리에 위해서 서로 견제를 통해서 균형을 이루게 돼 있잖아요. 그러면 여당도 입법부의 구성원인데 가장 큰 덩치를 가진 구성원인데 그 입법부 구성원이 대통령의 뜻을 그냥 따라간다 그러면 상권 분리, 국회가 입법부가 행정부를 견제하는 기능이 제대로 작동할까요? 뭐 대답 안 하셔도 제가 다른 질문 하겠습니다. 그러면. 자, 안보 문제 관련해서 질문 하나 드리고 싶은데 혹시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결의 2270번 예. 읽어보셨습니까? 예. 거기 보면 역대급 대북 제재라고 하죠. 아주 강력한 제재 수단이 있습니다. 이거 아주 착실하게 저는 실행을 해야 된다고 봅니다만 다른 한편으로 가보면 49조나 50조 가보면 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만 대화를 통한 평화적이고 포괄적인 해결 정진 노력을 해달라고 주문하고 있는데 혹시 기억나십니까? 예, 계속 말씀하십시오. 왜 그거 안 합니까? 앞서 말씀드린 대로 지금 대화를 완전 단절한 것이 아니라 대화의 조건인 거죠.
다시 말씀드리면은 핵은 그 대화 어젠다가 아니고 의제가 아니고 오로지 어떤 경협이라든지 다시 말하면 개성공단이라든지 금강산 관광개발 이걸 어젠다로 가지고 들어오는 그것은 다른 문제라고 50조에서는 이런 대목도 있습니다. 육자회담을 지지하고 회담의 재개를 촉구하고 있다고 그랬습니다. 육자회담 재개를 위해서 노력하고 있습니까? 노력하고 있습니다. 어떤 노력하고 있습니까? 지금 공개적으로 이렇게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외교부에서 저도 얘기를 들은 건데요. 거기도 지속적으로 주변국과 그 북한 핵 포기를 설득하기 위한 노력을 하고 있는 것이고 그 어젠다를 가지고 육자회담에 들어오라. 그런데 그것이 안 되니까 지금 뭐 5자다, 4자다까지 내려오는 것 아니겠습니까? 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전제 조건이 있는 회담이 진정성 있는 회담 제의라고 볼 수 있을까요? 그 의사 조치랑 다른 게 뭐가 있을까요? 과거의 투트랙의 상황하고 지금 북핵 4차 실험과 탄도미사일 발사한 이 상황하고는 분명히 다르다고 생각합니다. 또 하나요. 네. 김무성 대표가 캠페인 가면 야당을 종북으로 비유를 하는데 우리 유민보 후보도 야당이 정말 종북 세력이라고 보십니까? 야당이 종북 세력이다. 어려운 질문입니다. 어려운 질문입니다. 아, 그래요? 예. 예. 그럼 뭐 답변 안 하셔도 좋습니다. 저희 당 그 후보들이 국회의원이 되면 이렇게 하겠다라고 10가지 약속을 했습니다. 제가 몇 가지 읽어드리겠습니다. 보좌진의 월급 편법 사용, 책 강매, 우산이나 가방을 대신 들게 하기, 공무원 박대하기 등 자리 갑질하지 않겠습니다. 철도나 공항 등을 이용할 때 특별한 대접을 받지 않겠습니다. 돈 있고 힘 있는 사람들과만 밥 먹고 소통하지는 않겠습니다. 어떤 명분으로든 인사청탁을 하지 않겠습니다. 제 밥값은 제가 내겠습니다. 한눈 팔지 않고 국민들 먹고 사는 문제에 집중하겠습니다. 이런 약속 몇 가지 읽어드렸는데 동참하실 의사 있으십니까? 네, 같이 논의 충분히 할 수 있고요. 그다음 역으로 그러면 불체포 특권이나 이제 면책 특권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번 그 더민주당에서 어떤 그러면 네. 지금 모든 당이 그런 국민의 눈높이에서 부족한 부분이 있다면 그런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건설적으로 논의가 되는 것 같습니다. 네, 제도개혁과 관련해서 저는 불체포 특권은 신중하게 접근해야 된다는 입장을 갖고 있습니다. 이 정부 하는 걸 보니 저는 좀 조심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렇고요. 2012년 19대 총선 공약에 이런 대목이 있습니다. 대한민국의 미래는 경제민주화에서 시작된다라고 했고요. 5개 분야 18개 경제민주화 공약을 했습니다. 기억하시죠? 예. 강봉균 선대위원장이 경제민주화는 국민에게 혼란을 주는 용어이고 일종의 포퓰리즘이라고 그랬습니다. 두 개가 공존할 수 있는 말입니까? 경제민주화의 개념 차이인 것 같습니다. 경제민주화가 초기에는 대기업 해체, 잠깐만요. 최근의 버전에는 공약 때 경제민주화와 강봉균 선대위원장의 경제민주화 개념이 다르다는 말씀입니까? 그런 측면이 있죠. 근데 그 같은 당의 선대위원장 아닌가요? 그렇지만은 사람마다 그것을 이해하는 정도가 다를 수 있습니다. 개념을 다른 사람을 선대위원장으로 내세운 겁니까? 그렇지는 않습니다. 개념이 다르다고 그러셨잖아요. 아니, 그 개인이 경제민주화를 어떤 각도에서 이해해서 그 용어를 썼는지 차이가 있을 수 있다는 또 하나 거죠. 질문 드리고 싶은데요. 이명박근혜 정부 8년 동안 강봉균 선대위원장이 경제정책에 어떠한 영향이라도 끼쳤습니까? 근데 왜 그 사람이 나와서 이명박근혜 정부 8년의 경제정책을 설명을 해야 되죠? 그건 역으로 꼼수 지금 김종인 대표께서 더민주당의 어떤 그 기여를 하고 지금 대표로 가신 김종인 건가요? 대표는 지난 8년에 대해서 변명 안 합니다. 잘못된 거 잘못했다고 시인하고 있습니다. 근데 왜 예를 들면 최경환 부총리가 경제정책의 주 책임자고 초이노믹스라는 말을 쓸 정도였는데 왜 그분은 뒤에 있습니까? 왜 전혀 실행이나 입안에 참여하지 않은 분이 나와서 설명을 하고 있고 그거조차도 엇박자 되고 있지 않습니까? 어떻게 보십니까? 선대위원장으로서의 역할을 하고 계신 거죠. 네, 알겠습니다. 좀 정직했으면 좋겠다는 저는 생각을 합니다. 책임 정치라는 건 좀 그렇게 이루어져야 된다. 네, 이철희 후보 지금 50초 남았습니다. 예. 국민의당에게 질문 드리겠습니다. 양당 체제 극복한다는 것에 저는 상당 부분 동의합니다. 반 새누리당, 반 더민주, 이거 동의하는데요. 대구 경북의 25개 지역구에 국민의당 후보는 달랑 2명입니다. 호남에 광주 전북이 합치니까 18개인데 100% 냈습니다. 한쪽은 8% 내고 한쪽은 100% 내면 이게 양당 체제 극복입니까? 그 문제에서는 제가 되게 특별하게 변명하기 어렵습니다. 하나는 앞으로 이제 대구 경북은 그렇다 하더라도 이번에 이제 경남 지역은 부산 경남에서 우리가 후보를 다수 냈고 저도 2번씩 지원 유세 갖고 저는 양당 체제 극복을 위해서라면 기대하고 있습니다. 양당 공이 극복하는 노력을 좀 했으면 좋겠다. 네, 특정 양당만 공격하지 않았으면 좋겠다. 경남 부산에서 우리 기대하고 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아주 모두 시간을 잘 지켜주셨습니다. 오늘 나오신
비례 후보 4분은 모두 앞번호를 배정받으셨기 때문에 20대 국회에 들어가실 것 같은데 모두 시간도 잘 지켜주시고 또 질서도 잘 지켜주셔서 20대 국회 아주 모범적인 국회가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정해진 시간이 거의 다 돼가고 있습니다. 토론을 마무리해야 될 것 같은데요. 마지막으로 오늘 토론에서 못한 말씀 있으시면 맺은말 시간 드리겠습니다. 여러분께서 시간을 잘 지켜주셨기 때문에 5초 정도 더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1분 5초 정도 말씀을 해 주시겠습니까? 먼저 새누리당 유민봉 후보 말씀해 주시죠. 20대 국회는 그 어느 때보다 책임이 막중합니다. 19대의 저생산 비효율 식물국회라는 오명을 벗고 국민의 신뢰를 회복하는 노력이 절실합니다. 대화와 협상의 품격 있는 정치 문화를 만들고 국민의 눈높이에 맞추어서 과도한 특권과 특혜는 새누리당이 앞장서서 개선하고 폐지해 나가겠습니다. 정치는 민심 아래에 있다는 것을 명심하고 정부와 여당에 대한 비판도 겸허히 받아들여 야당의 공약과 주장들도 함께 논의하고 경청해 나가겠습니다. 새누리당이 집권 여당으로서 부족했던 점, 우리 정부의 노력이 못 미쳤다고 생각하는 점, 반성할 것은 반성하고 한마음 한뜻으로 새 각오로 일해 나가겠습니다. 이제 박근혜 정부가 4년 차에 접어들었습니다. 모든 힘을 다 쏟아부어 혼신의 힘을 다해 대한민국을 진전시켜 나가겠습니다. 우리 정부와 새누리당이 더욱 힘을 내서 일할 수 있도록 국민 여러분께서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호소드립니다. 네. 정의당 김종대 후보 말씀해 주시죠. 예, 사랑하는 국민 여러분. 저는 이번 선거 기간에 이제 지원 유세차 여러 지역을 돌아다녀 봤고 거의 모든 지역의 얘기를 다 들어본 것 같습니다만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이 막장 드라마의 전국화 현상, 전국의 막장 드라마 현상은 매우 심각합니다. 자칫하면 20대 국회 최악의 국회가 되지는 않을까 굉장히 걱정이 됩니다. 말은 그렇게 하지만 지키지는 않습니다. 또 돌아서면 잊어버립니다. 새누리당도 사실 나쁜 정당 아닙니다. 약속 안 지킨 것이 아니라 잊어버렸기 때문이겠죠. 그런 만큼 여야 이 큰 정당 새 틈바구니에서 뭔가 회초리를 들 작은 정당 하나 필요합니다. 사실 이렇게 정의당과 같이 당내 잘 민주적으로 운영하고 또 당원 민주주의의 결실을 맺은 공천 잡음 없는 정당 하나가 큰 정당들을 옆에서 감시하는 채찍이 되지 않으면 20대 국회 어떻게 될지 아무도 모릅니다. 공천 때 막장 드라마만 기억하십시오. 그러면 정의당 충분히 한 표 주실 수 있습니다. 뭘 망설이십니까? 네, 더불어민주당 이철희 후보 맺은말 해 주실까요? 예, 말씀드렸다시피 선거는 정당과 정치인에게 점수를 매기는 날이고요. 특히 집권 세력이 좋은 성적표를 냈는지 나쁜 성적표를 냈는지 채점하는 날입니다. 그 채점 결과에 따라서 투표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참 경제가 엉망입니다. 이명박근혜 정부 8년 동안 경제가 엉망인데 이 정부는 엉망인 것조차도 인정하지 않습니다. 모른 척하는 건지 정말 모르는 건지 모르겠습니다만 아직도 이명박 정부 2년이나 더 남았습니다. 이번에 혼을 내야 됩니다. 정신을 번쩍 차리게 해줘야 남은 2년 동안이라도 선민 쳐다보고 국민 쳐다보면서 국정할 거라고 믿고요. 국민 두려워하는 정치 이제는 좀 실감나게 해주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무릎 꿇고 사자는 쇼에 속지 않았으면 좋겠고요. 제1야당이 부족한 게 많습니다만 제1야당이 부실하면 집권여당이 가장 행복해집니다. 마음대로 독주할 수 있거든요. 국정농단할 수 있습니다. 그건 막아주셔야 됩니다. 문제는 경제입니다. 정답은 투표이고요. 투표로서 무너진 경제를 바로 세워주시기를 간절히 호소드리겠습니다. 저희들 열심히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국민의당 이상돈 후보 마무리해 주십시오. 네, 2012년에 지금 박근혜 대통령과 새누리당은 자신들이 과거에 그 전에 있을 때 이명박 정권과는 다르다고 약속을 하고 총선과 대선에서 승리했습니다. 그러나 그 후 3년이 지났지만은 다른 점을 찾아보기 어렵습니다. 모든 공약은 다 대부분 좋은 모든 공약은 파기가 됐고 지키지 못했습니다. 지금 이명박 정권부터 하게 되면 이제 9년 차입니다. 지난 8년 동안에 집권 여당이 이른바 보수 정당이 8년 와서 안보도 위기에 처해 있고 경제도 위기에 처해 있으면 그 심판받아야 마땅하다고 봅니다. 그리고 또 이번 총선에서는 유권자들께서 심판한 것이 한 가지 더 있습니다.
우리나라 정당 내부에 있는 계파주의, 패권주의입니다. 뭐 특정인의 성을 딴 이상한 계파들이 그 정당을 좌지우지하고 그야말로 막장 공터를 만들었지 않습니까? 그런 데 대해서 이번 유권자들께서는 심판하는 의미에서 이 두 정당 가지고는 안 되겠다. 새로 태어난 국민의당을 좀 지지해 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네, 말씀 잘 들었습니다. 국민 여러분, 어떻게 지켜보셨습니까? 오늘 토론회를 통해서 각 당은 공약과 정책을 국민들에게 알리고 또 약속했습니다. 이제 우리 국민들 지켜볼 것입니다. 오늘 제시한 많은 공약과 정책들, 각 정당들은 강력한 의지를 가지고 실천해 주시길 바라고 또 국민들과의 공감대 형성을 위해서 더욱 많이 노력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토론회가 이번 국회의원 선거에서 유권자들이 선택하는 데 큰 도움을 주었으면 합니다. 내일부터 이틀간 사전투표가 실시됩니다. 유권자 여러분들께서는 가까운 읍면동 주민자치센터에 가시면 사전투표소가 있습니다. 여기에서 사전 신고 없이 투표하실 수 있다는 것 유념해 주십시오. 4.13 총선 꼭 투표에 참석해서 유권자의 권리 지키시기를 바랍니다. 오랜 시간 활발한 토론해 주신 네 분의 후보자 그리고 시청해 주신 국민 여러분께 감사 말씀드립니다. 이것으로 중앙선거방송토론위원회가 주최한 제20대 비례대표 국회의원 선거 후보자 토론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